만년 전 때를 따라 이동하던 사람들은 곡식을 심고 진흙벽돌을 쌓기 시작했다. 그 조용한 혁명은 성당보다 높은 피라미드, 점토판의 기억을 붙들어둔 문자, 그리고 대서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제국으로 이어졌다. 곧 나일, 인더스, 황하, 안데스에는 도시의 불빛이 줄지어 켜졌고 각 거점은 도구와 이야기, 꿈을 서로 나눴다. 제사장들은 달력을 정하고 상인들은 비단과 후추로 바다와 바다를 이었으며 군대는 국경을 몇 번이고 다시 그렸다. 그들의 성취 그리고 붕괴는 오늘 우리가 눈뜨는 세계를 여전히 빛낸다. 고대 문명 하나하나의 장대한 이야기, 그들의 탁월함, 전쟁, 그리고 남긴 교훈을 끝까지 함께 해보자. 이것은 모든 고대 문명의 이야기다. 제1장 신석기의 탄생. 마지막 빙하기가 기원전 9700년경 끝나자 서남아시아의 기후는 따뜻해지고 안정되었다. 레반트와 상메소포타미아의 골짜기마다 매 봄이면 앵코름밀, 엠머밀, 보리가 익어갔다. 이 지역의 수렵 채집인들은 오랫동안 야생 곡식을 거두었지만 새로운 환경은 재배를 실용적인 선택으로 만들었다. 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아부 후레이라에서는 기원전 9000년 무렵으로 추정되는 지층에서 여러 번 베어 반들반들해진 낱날, 씨앗 저장을 위해 바구니로 안을 댄 구덩이, 우리에 가둔 염소의 발굽 자국이 확인된다. 인근 여리고에서는 가족들이 햇볕에 말린 진흙 벽돌을 쌓아 원형 가옥을 짓고 단열을 위해 지면 아래로 파고들게 만들었으며 거대한 석벽과 높이 9m의 망루로 정착지를 지켰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이른 방어 건축물이다. 얼굴을 석고로 빚어 더 씌운 채 정성껏 매장된 두개골이 발견되는 점은 이 초기 농경민이 이미 하나의 장소와 그곳의 조상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연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세기쯤 뒤 같은 구릉지대에는 전혀 다른 기념비가 세워졌다. 오늘날 괭베클리 테페라 불리는 석회암 능선에서 수렵 채집 집단들이 높이 최대 6m에 이르는 결정질 석주를 채석했다. 그들은 기둥들을 원형 구획으로 배치하고 표범, 뱀, 멧돼지, 두루미를 부조로 새겼다. 방사성 탄소 연대는 최초의 축조를 기원전 9600년 무렵으로 가리킨다. 토기, 금속, 심지어 가축화된 곡식이 이 지역에 퍼지기 전이다. 발굴에서는 일상 거주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화덕도 없고 생활 폐기물도 없다. 대신 동물뼈와 대형 저장용 항아리가 대규모 잔치를 말해준다. 여전히 흩어진 야영지에서 살던 이들이 의뢰를 위해 이곳에 모여 최대 20톤에 이르는 석재를 캐내고 끌어와 세운 것이다. 그 노동 규모는 복잡한 협업을 암시하고 조각은 흩어진 무리를 동원할 만큼 생생한 상징 세계를 드러낸다. 일부 고고학자는 이러한 주기적 의뢰 집회가 사회적 유대를 촉진했고 아마도 안정적인 식량에 대한 수요까지 키워 훗날 농경 자체를 부추겼다고 본다. 기원전 7400년경 아나톨리아 중부 코냐 평원에서는 또 다른 실험이 시작되었다. 차탈회위크는 거리와 골목 하나 없이도 최대 8,000명이 살았을 법한 밀집 정착지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지붕에 뚫린 출입구로 집을 드나들었고 현대인이 광장을 가로지르듯 벌집처럼 이어진 평평한 지붕 위를 오가며 이동했다. 실내 벽은 해마다 회를 새로 발라 손바닥 모양의 적황토 자국, 사냥 장면, 기하학 무늬로 단장했다. 황소의 뿔로 가정 재단을 두르고 다져놓은 흙바닥 아래에는 조상들의 시신을 웅크린 자세로 안장했다. 발굴에서는 탄화된 밀, 보리, 완두, 길들인 소와 염소의 뼈, 카파도키아산 흑요석재 칼날이 출토되었다. 농경과 목축, 장거리 교역의 증거들이다. 그럼에도 차탈회위크에는 치솟는 궁전도 따로 떨어진 사원지구도 없다. 일회용 물건은 평범한 방들에서 발견되며
신앙과 통치는 지배자나 사제에게 위임되기보다 가정의 일상 속에 촘촘히 짜여 있었음을 시사한다. 불과 300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이 지역, 곧 서남아시아 일대는 인간의 존재 방식을 바꿔놓은 혁신의 연쇄를 목도했다. 야생곡식의 군락은 경작지로 바뀌었고 벽과 망루는 남는 수확을 지켰으며 돌로 빚은 원형 성소는 흩어진 집단을 공통의 의례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 왕 없이도 수천 명이 함께 살 수 있음을 보여준 거대한 촌락이 등장했다. 심고 쌓고 조상을 기리는 충동은 인간의 의미 자체를 바꾸어 공동체를 장소와 시간에 단단히 단내리게 했다. 이후 진정한 도시, 문자체계, 국가가 여기서 자라나겠지만 그 토대는 신석기 마을의 새벽 불빛과 퀘베클리 테페의 그늘진 원형 구획, 차탈회위크의 복잡한 지붕이 일상 속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제2장 강과 왕국들. 기원전 3500년경 우르크의 촌락은 이전 어느 공동체보다도 커져 있었다. 늪을 배수한 농부들은 보리와 대추 야자를 창고로 들여보냈고 목동들은 운하를 따라 양떼를 몰아 깎기장으로 향했다. 뱃사공들은 장대를 밀어 석회암과 구리 화물을 강 상류로 올렸다. 이 모든 움직임을 헤아리기 위해 신전 관리들은 부드러운 점토에 그림 문자를 눌러 찍었다. 기름은 항아리, 보리는 이삭. 도시를 굽어보는 하늘의 여신 이나나는 투박한 별로 표시되었다. 그러한 표식들은 처음엔 단순했으나 깎은 갈대촉으로 그은 쐐기 모양의 획으로 변해갔다. 서령 문자,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가장 이른 문자였다. 우르크의 서기관들이 쓴 것은 시가 아니었다. 그들의 최초 점토판은 장부였다. 그러나 이 계산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잉여가 기억을 갖게 된 것이다. 사제들은 노동자들의 배급을 부과하고 운하 보수를 일정에 올리며 양모가 작업장으로 떠나기 전에 양을 헤아릴 수 있었다. 기록과 함께 위계가 생겼다. 신전 지구는 계단식 기단 위로 솟아 도시를 지배했으니 훗날의 지구라트를 예고하는 모습이었다. 우르크를 둘러싼 에리두, 라르사, 라가시 같은 수십 개의 작은 도시들도 그 혁신을 모방했다. 충적 평원 전역에 수메르인들은 도시 생활의 전형을 깔았다. 관계 도랑이 농경지를 그물처럼 엮고 통치자의 이름이 찍힌 점토 원뿔이 새 신전의 벽에 점점이 박혔으며 바퀴 달린 수레가 들판과 채석장 사이를 삐걱거리며 오갔다. 그들의 성취는 행정에만 머물지 않았다. 수메르인들은 쟁기에 구리나를 끼우고 하늘을 12별짜리로 나누어 기록했으며 여러 조각으로 짠 주형으로 청동 도끼나를 주조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최초의 문학을 노래했다. 이나나의 분노를 찬미하는 찬가, 무너진 운하를 애도하는 탄식. 우르의 왕묘지에서는 지배층을 청금석 구슬과 조개껍질 상감, 그리고 오늘날도 박물관에서 반짝이는 황소머리의 황금리라와 함께 묻었다. 수메르에서 권력은 한 손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도시들은 서로의 운하를 습격하고 물길을 돌려버리고 상대의 상을 끌어내렸다. 이 다툼 많은 풍경 속으로 기원전 2334년경 아카드의 사르곤이 성큼 들어왔다. 전설은 그가 유프라테스 강에 띄워진 바구니 속에 버려진 아이였다고 말하지만 기록이 전하는 사실은 그가 키시를 장악하고 남하의 우르크를 굴복시킨 뒤 다시 북서로 돌아 레바논의 삼나무 숲과 아나톨리아의 은광을 그의 도끼 아래 굴렸다는 것이다. 사르곤의 천재성은 군사 못지않게 행정에서 빛났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수도 아카드에서 그는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총독들을 임명하고 반항적인 도시에 주둔군을 배치했으며 공용 업무에 수메르어가 아닌 세머게의 아카드어를 표준화했다. 그의 손자 나람씨는 스스로를 사방의 왕이라 칭하고 신의 뿔 달린 관을 쓰며 정복의 시대를 정점에 올렸다. 분홍빛 석회암 비석에는 신격화된 왕이 패자들의 산을 오른다. 별들이 그의 오름을 축복한다. 보편적 지배를 선포하는 석조선언서다. 그러나 제국은 연약했다. 한 세기 안에 가뭄과 내란,
자그로스의 고지대 부족인 구티인의 습격이 아카드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사르곤의 정치적 실험은 잊힐 수 없었다. 여러 도시와 여러 언어가 하나의 옥좌에 복종할 수 있다는 발상은 메소포타미아에 영원히 자리 잡았다. 기원전 2112년경 우르남무가 우르 제3왕조를 세우면서 권력은 다시 남쪽 수메르로 기울었다. 그의 치세는 수메르 문화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관리들은 신전의 식단부터 가축 개수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한 수만 장의 점토판을 작성했고, 석공들은 수백만 장의 진흙 벽돌을 쌓아 우르의 대지구라트를 올렸다. 그 달고 다른 신부는 지금도 사막의 바람을 맞서며 서 있다. 우르남무는 또 하나의 혁신을 더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이다. 정밀한 수메르어로 점토에 새겨진 조항들은 상해 죄에 대해 은으로 벌금을 매기고, 절도나 과실에는 정액의 배상을 정했다. 눈에는 눈을 요구하는 훗날의 법전과 달리 우르남무의 법은 대개 복수를 지급으로 대체한다. 씨족의 명예에서 국가의 정의로 옮겨가는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의 아들 슐기는 거의 50년 동안 다스리며 도량형을 표준화하고 여행자 쉼터가 줄지어 선 장거리 도로를 후원했으며, 그리고 앞선 나람신처럼 자신을 신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우르 제3왕조 또한 영원할 수 없었다. 기원전 2004년경 이란의 엘람 군대가 성벽을 뚫었고, 아모리인 부족이 메소포타미아로 스며들어 바빌론과 마리의 새 왕조를 세웠다. 그럼에도 우르의 관료적 습속, 정기과세, 성문화된 법, 왕실 문서고는 깊은 뿌리를 남겼다. 메소포타미아의 통치자들이 관계수로를 두고 싸우는 동안 1000km 동쪽에서는 또 다른 문명이 꽃피었다. 기원전 2600년부터 1900년 사이 히말라야에서 아라비아 해까지 뻗은 인더스 계곡에는 세심하게 계획된 도시들이 수십 개나 들어섰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에서는 벽돌집들이 직교 격자형의 고든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고, 가장 소박한 집조차 목욕대와 성벽 밖으로 이어지는 덮개식 배수로를 갖추고 있었다. 이 도시들 위로 군림하는 궁전도 정복자의 이름을 자랑하는 왕묘나 비석도 보이지 않는다. 대신 질서는 10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동일하게 유지된 구운 벽돌의 표준 비율, 표준화된 구리 저울추, 웹불 짐승과 황소, 해독되지 않는 짧은 문자가 새겨진 인장 속에서 드러난다. 경제는 수공업과 교역에 힘입어 번성했다. 인더스의 작업장들은 카넬리온 구슬과 파이앙스 팔찌,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이른 면직물을 대량 생산했다. 상인들은 강과 바다로 이 물품들을 실어 날랐다.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 인장을, 하라파의 창고에서는 오만산 구리를 찾아냈다. 부두 근처의 곡창은 곡물에 대한 도시의 통제를 암시하고, 화려한 무덤의 부재는 부가 개인 기념물이 아니라 공유된 기반시설 속에서 더 많이 드러났음을 시사한다. 종교는 단서만을 남긴다. 길이 12m의 목욕시설은 의례적 정화를 가리킬지도 모른다. 뿔 달린 신상은 원형적 시바일 수 있다. 점토판에는 훗날의 힌두 도상보다 앞선 요가 자세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문자를 읽지 못하는 한 인더스의 신앙은 가마에 구워진 벽 뒤에 속상임으로 남는다. 기원전 1900년경 체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기후변화가 강의 흐름을 바꾸었다. 위대한 가가르 하크라, 아마도 전설의 사라스바티는 말랐거나 길을 옮겼다. 장거리 교역이 쇠퇴하고 벽돌의 규격이 줄고 문자가 사라졌다. 도시는 비어갔고 그 자리를 농촌 생활이 대신했다. 그럼에도 인더스의 실험은 거대한 인구가 거창한 왕 없이도 위생과 표준화, 경제적 활력을 누릴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낯선 물품들의 고개를 갸웃하던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들은 멀리 멜루하라 불리는 땅에 대해 기록했다. 원통 인장에는 검은 피부의 상인들이 튼튼한 황소를 이끄는 모습이 새겨졌고, 점토판에는 바다를 건너 우르 항구에 도착한 상아와 카넬리온, 목재의 화물이 적혔다. 학자들은 이제 멜루하를 인더스 권력과 짝지운다. 로탈과 수트카겐도르의 하라파 조선소에서 출항한 병저선들은 인더스를 따라 내려가 계절풍을 타고 아라비아 해안을 끼고 딜문, 오늘의 바레인과 수메르로 향했다. 오만의 구리,
아프가니스탄의 청금석, 머나먼 중앙아시아의 주석, 모두가 이 회상회랑을 지나 사막으로 갈라진 강의 세계들을 이어주었다. 교역은 양방향이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은과 양모, 대추야자가 동쪽으로 갔고 사상도 함께 움직였다. 원통 인장의 도상은 인더스의 문양으로 스며들었고 메소포타미아의 도량형은 인더스의 정육면체 저울추에 맞춰 조정되었다. 인더스 도시들이 쇠락하자 수메르의 문어는 멜루하의 배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탄식한다. 그 중단은 여러 경제의 파문을 일으켰다. 우르의 장인들은 새로운 구슬 산지를 찾고 오만의 광부들은 시장을 잃었으며 걸프만의 중개항들은 쪼그라들었다. 기원전 2000년기 중엽 무렵 관계된 메소포타미아의 평원과 멀리 떨어진 인더스의 격자형 거리들은 각각 정점에 올랐다가 격변에 맞았다. 그럼에도 둘은 함께 도시 문명의 첫 장을 써내려갔다. 수메르에서 기록은 기억을 점토로 바꾸었고 아카드에서 제국은 도시를 주로 바꾸었으며 우르에서 법은 판단을 판례로 바꾸었다. 인더스에서는 표준 벽돌과 말 없는 배수로가 위생을 시민의 권리로 바꾸었고 바다로 나아간 상인들이 강을 국제 회랑으로 바꾸었다. 강들 자체는 여전히 갈색 탕류로 쉼없이 흘렀다. 먼 산맥에서 실트를 실어와 농토를 되살리기도 때로는 삼켜버리기도 했다. 그 강들은 사막과 언어로 갈라진 사람들을 이어 우르크 근처의 밀밭과 모헨조다로 근처의 면화밭을 하나에 비록 연약하지만 교역의 그물망으로 묶었다. 그리고 궁전이 무너지고 문자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어부들은 여전히 유프라테스에 그물을 던졌고 농부들은 오래된 하라파 구릉에 먼지 나는 길을 여전히 걸었다. 물로 시작해 물로 끝난 최초의 왕국들, 그 겹겹의 유령들 사이에서 살면서 제3장 나일의 지평. 파라오 조세르의 건축가들은 석조 마스타바 6기를 층층이 포개는 일로 시작했다. 그 결과는 기원전 약 2650년 사카라 평원 위로 60m 치솟은 세계 최초의 피라미드였고 이집트 구왕국의 개막을 선언하는 기념비였다. 그 계단형 기념물의 뒤에는 실용적 천재 이므호텝이 있었다. 그는 석회암을 채석하고 견고한 모르타르를 고안했으며 단 하나의 문만 낸 높은 성벽으로 전 구역을 둘렀다. 광택낸 외벽은 태양빛을 강렬하게 반사해 훗날 이집트인들이 석조 건물을 흰 것이라 부를 정도였으니 그것은 햇빛의 거울이자 영원을 고정하는 닻이었다. 조세르 이후 2세기 반 동안 파라오들은 석조 기술과 국가 권력을 함께 정련해갔다. 제4왕조의 창건자 스네페루는 최소 3기의 피라미드를 명해 경사각을 거듭 시험했고 마침내 다슈르의 우아한 붉은 피라미드로 최초의 진정한 기하학적 피라미드를 실현했다. 그 성공은 아들 쿠푸가 기자에서 전례 없는 시도를 감행할 길을 열어주었다. 본래 쿠푸의 대피라미드는 높이 146m에 달했고 석회암과 화강암 블록 약 230만 개가 들어갔다. 기단은 완전한 정사각 정렬에서 20cm도 채 어긋나지 않았는데 이는 조준기구를 다루는 측량사, 각도의 분수 단위까지 밧줄로 정밀 측량하던 기술자들, 그리고 노동의 계절적 리듬을 꿰뚫은 감독관들이 함께 이룬 기적이었다. 오래된 통념과 달리 노동력은 채찍질당한 노예 때가 아니었다. 고원 가장자리의 발굴에서는 숙소, 제빵소와 양조장, 그리고 의사들의 도구가 드러났다. 나일 범람기에 농부들로 짜인 팀들이 자기 논밭이 물에 잠긴 동안 교대로 합류해 숙련 석공들과 함께 일했고 파라오와 신의 이름을 딴 석재 설치반, 쿠푸의 벗들, 멘카우라의 주정꾼들이 돌을 놓았다. 그들이 받던 하루치 빵과 맥주 배급은 남겨진 오스트라카에 새겨져 있고 소뼈에서는 생계용이 아닌 최상급 부위가 확인된다. 피라미드 축조는 족쇄와 채찍이 아니라 곡물과 가축으로 거둔 조세가 뒷받침한 국가적 사업이었던 셈이다. 근본 동력은 종교였다. 이집트인들은 우주가 오직 마아트, 곧 질서와 조화가 갱신될 때에만 제대로 작동한다고 믿었다. 왕은 살아서는 호루스, 죽어서는 오시리스로 여겨지며
신들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다. 그러니 그의 매장은 영속성을 갖춰야 했다. 피라미드 주위에는 장례 복합체가 만개했는데 나일강 기슭에 계곡 신전과 피라미드 기단에 장제전을 잇는 참배로가 놓였고 제사장들은 왕이 죽은 뒤에도 매일 제향을 올렸다. 배 구덩이에는 파라오가 태양신 라와 함께 하늘을 항해할 수 있도록 실물 크기의 백향목배가 묻혔다. 쿠프의 피라미드 내부에서는 왕의 방에서 뻗은 좁은 통로들이 주극성들과 정렬되어 있어 왕의 영혼이 별들로 오르는 하늘의 도관이었을지도 모른다. 이 같은 건축적 자신감은 행정적 장악력을 신호했다. 멤피스에서는 재상이 서기관들을 거느려 수학을 헤카세 분수 단위까지 기록했다. 누비아에서는 금이, 비블로스에서는 백향목이, 시나이에서는 터키석이, 동부 사막에서는 구리가 들어왔다. 국가의 이데올로기는 석회암 벽에 새겨졌지만 그 혈관은 나일의 은혜를 왕실 곡창으로 돌려보내는 관계수로였다. 그러나 제5왕조에 이르러 권력의 올이 풀리기 시작했다. 피라미드는 작아졌고 지방행정구인 노모스의 주지사 노마르크들은 각자 영지를 소왕국처럼 다스렸다. 의식은 지속되어 우나스는 피라미드의 매장실을 인류 최고의 장송 경전인 피라미드 텍스트로 장식했지만 중앙금고는 더 이상 쿠프급의 거대 기념물을 감당하지 못했다. 기원전 2200년경 나일 범람이 줄어든 일이 부담을 더했고 기원전 2150년 무렵 고왕국은 붕괴하여 약 150년간 군소 왕조들이 다투는 제1 중간기로 접어들었다. 질서는 기원전 약 2030년 테베의 멘투호테프 2세 아래서 돌아왔다. 그는 상하 이집트의 이중 왕관을 다시 하나로 합쳤고 재건을 천명하려 데이르 엘바흐리의 절벽을 깎아 석회암 계단식 장제전을 세웠다. 훗날의 경이들을 예고하는 건축적 서곡이었다. 뒤이어 멤피스가 행정의 심장으로 재정립되었으나 많은 군주는 파이움 인근에 거주하며 새로 판 운하망으로 습지를 농지로 바꾸었다. 제12왕조의 기술자들은 바흐르 유스프 운하를 뚫어 모에리스 호수의 수위를 조절해 계절성 늪지를 곡창지대로 바꾸었다. 문학은 꽃피었다. 서기관들은 모험과 도덕적 성찰이 어우러진 이야기들을 필사했는데 신우의 이야기나 한 인간과 그의 영혼의 대화 같은 작품들은 초기의 왕명 비문에서는 보이지 않던 심리적 뉘앙스를 도입했다. 관문서는 한때 피라미드 벽에만 새기던 주문을 평민에게까지 열어 비왕족의 망자도 내세를 항해하도록 했다. 조각은 고요한 이상주의에서 사색적 사실성으로 기울어 세누스레트 3세는 주름진 이마와 푹 꺼진 뺨으로 새겨졌다. 마치 왕권의 무게가 이제 인간적 부담으로 어깨를 누르고 있는 듯했다. 남쪽으로는 중왕국 군대가 누비아로 진출해 부헨, 셈나 같은 연쇄 요새망을 구축, 금관과 금류대 교역로를 통제했다. 그러나 지도부는 현실적이기도 했다. 기원전 1800년경 다시 가뭄이 닥치자 중앙 권위는 흔들렸지만 기반 시설은 버텨 타격을 완화했다. 결국 서아시아계 이주민들이 동델타에 정착했고 기원전 1650년 무렵 힉소스라 불리게 될 세먹의 엘리트가 아바리스를 장악하면서 제2 중간기가 열렸다. 힉소스의 막가는 테베의 왕자 아모세 1세가 전차 전술을 익혀 아바리스를 함락시키고 기원전 1550년경 힉소스를 시나이 너머로 쫓아내며 끝났다. 아모세의 승리는 다시는 외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군국 이집트를 만들었고 제18왕조의 파라오들은 국경을 바깥으로 밀어 제국을 일구었다. 투트모세 1세는 유프라테스 강 너머까지 원정했고 그의 손자 투트모세 3세는 가나안과 시리아로 최소 17차례 원정을 감행하여 아루나 고개를 통해 정연합군의 측면을 기습하는 전술로 무깃도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카르나크의 부조에는 공물을 바친 수백 개의 도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흑단과 청금석, 말과 포로가 된 왕자들까지 조공으로 올렸다. 투트모세 3세의 계모 하트셉수트는 처음에는 섭정으로
이어 스스로 왕으로 즉위했다. 그는 전쟁보다 교역을 중시해 푼트, 오늘날의 에리트레아 혹은 소말리아로 비정되는 곳으로 함대를 보내 몰량나무를 들여왔고, 그 나무들은 데이르 엘 바흐리의 장제전 테라스에 지금도 채색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 한 세기 뒤 아멘호텝 3세는 외국의 왕들이 누비아의 금을 구할 만큼 찬란한 이집트를 주재했다. 그는 방대한 궁성도시 말카타를 짓고 높이 30m의 거상을 세웠으며 제국의 일상 운영은 외교관들에게 맡겼다. 그들이 남긴 서령 문자 서한이 바로 아마르나 서신으로 혼인 동맹과 금수송 촘촘한 동맹망을 보여준다. 그의 아들 아멘호텝 4세, 곧 아크나텐은 전통을 뒤집어 태양왕반 아톤을 유일신으로 선포하고 테베를 떠나 새 수도 아케타텐, 오늘날의 아마르나를 세웠다. 아마르나의 미술은 팔다리를 길게 늘리고 왕실 가족을 친밀한 가정 장면으로 묘사했지만 아크나텐의 일신교적 열정은 사제들을 소외시켰고 대외 지배력도 약화시켰을지도 모른다. 그의 사후 아홉에 제위한 투탕카문은 정통으로의 복귀를 이끌었고 작고 성급히 채워진 그의 무덤은 황금 가면과 전차, 알라바스터 등잔들로 가득해 왕실 부에 드문 온전한 단면을 남겼다. 제19왕조는 군사적 기계를 되살렸다. 세티 1세는 시리아 깊숙이 원정했고 그의 아들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274년경 오론테스 강변 카데시에서 히타이트군과 맞붙었다. 전투는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지만 람세스는 주요 신전마다 자신의 영웅담을 부조로 새겼고 이어 히타이트의 왕 하투실리 3세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제조약을 맺었다. 그는 히타이트 공주와의 정략 결혼으로 북부 국경을 강화하는 한편 카르나크의 대열주실, 아부 신벨의 암굴 신전, 델타의 새 수도 피람세스 같은 파라오급 거대 건축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다. 66년에 이르는 그의 재위는 이집트를 근동 세계의 장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균열의 징후도 쌓였다. 데이르 엘 메디나의 국물 배급 기록은 지급지연을 보여주고 람세스 3세 재위 29년에는 무덤 노동자들이 빵 할당이 끊겼다며 사상 최초로 기록된 파업을 벌였다. 외적의 위협도 거세져 서쪽에서는 리비아 부족이 국경을 압박했고 이집트인들이 해양 민족이라 부른 연합 세력이 델타를 급습했다. 람세스 3세는 메디넷 하부에 그려진 장대한 해전에서 그들을 격퇴했지만 승리가 장기적 안정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기원전 1070년 무렵 신왕국은 분열되어 아문의 대사제들이 테베를 다스리는 사이 델타의 여러 왕자들은 스스로를 파라오라 칭했다. 쇠퇴 속에서도 신왕국은 문화적 잔광을 드리웠다. 사자의 선은 정본 형태를 갖추었고 1922년에 재발견된 투탕카멘의 보물은 전 세계의 상상력을 다시 불붙였다. 석재 거상과 대열주들은 너무도 위압적이어서 기원전 1000년경의 그리스 여행자들은 분명 거인이 그것들을 세웠으리라 믿었다. 스네프루의 끈질긴 실험에서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신전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건설자들은 15세기에 걸쳐 신학과 공학, 통치술을 결합해 나일 계곡 전체를 살아있는 기념물로 만들었고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고대에 대한 상을 빚어낸다. 제4장 청동기 시대의 네트워크와 붕괴. 중국 사서들은 독립적인 외부 기록이 나타나기 수세기 전에 황허 유역에 최초의 세습 왕조 하가 있었다고 전한다. 주시대 후대 문헌은 홍수를 다스린 개국자 대우를 내세우고 16명의 후계자를 열거하며 마지막 하왕을 상에 의해 전복된 폭군으로 단죄한다. 고고학은 이를 암시하되 확정하진 못한다. 허난성 얼리터우 기원전 1900년에서 1500년경의 도시층에서는 흙을 다져 만든 기단 위에 올린 목조 궁전 건물, 청동 주조 공방, 터키석 상감 옥제품이 확인되는데 연대와 규모 면에서 원국가의 면모를 보인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문자가 아직 태동하던 시기였음을 들어 얼리터우를 하왕조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많은 서구학자들은 궁전이 곧 하라는 이름의 왕조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중국의 가장 이른 문자 상왕조 말기의 갑골문에는 선상 지배자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상기시킨다. 다만 모두가 동의하는 바는 기원전 1700년 무렵 화북 평원의 족계 중심의 지배, 관계된 기장 농업, 하천 교역을 축으로 하는 계층화된 청동 문화가 자리 잡았고 본격적으로 문헌이 뒷받침되는 최초의 군주정이 무대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기원전 1600년경 탕왕의 지휘 아래 군웅연합이 하의 마지막 왕을 무너뜨리고 정저우에 새 도읍을 세웠다. 뒤이어 수도는 북동쪽의 은, 오늘날 허난성 안양으로 옮겨졌다. 이곳에서 대략 기원전 1250년에서 1046년 사이 청동기 문명의 고급 요소들이 한데 응집한다. 수천 점의 짐승 견갑골과 거북 배갑을 불로 지져 균열을 내고 간결한 질문을 새긴 갑골은 상왕실의 일과를 생생히 전한다. 왕은 조상들이 사냥을 허락하는지, 출산이 무탈할지, 강이나 귀방이나 불린 적을 어느 날 공격할지를 점쳤다. 균열의 모양이 판정을 대신했고 서관은 질문과 결과, 때로는 응엄까지 새겨 넣었다. 이 갑골문은 약 1000자 규모의 음절적 문자 체계를 드러내며 오늘날 중국 문자의 직접적 선조임을 보여준다. 또한 후대 기록과 부합하는 왕실 계보를 고정해주는데 마지막은 상의 최후군주 제신, 곧 주왕으로 끝난다. 상대 청동기는 기념비적이다. 방정, 올빼미형 준, 사나운 도철 문양이 새겨진 전투도끼 등 위용이 압도적이다. 분할 주형 주조법은 밀랍 주조법으로는 불가능한 고부조 장식을 가능하게 했고 어떤 제기는 무게가 800kg을 넘는다. 이런 재련 주조에는 막대한 연료, 먼 광산에서의 광석 운송, 대규모 노동력 동원이 필요했으며 모두 왕권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묘실에는 생전 연회에 쓰던 청동 제기 세트가 통째로 부장되어 죽음 이후에도 지위를 과시했다. 전복에는 대가가 뒤따랐다. 갑골문에는 포로 10명을 희생하라, 개 3마리, 소 100마리와 같은 재해 규모가 상례처럼 적힌다. 왕릉 발굴은 그 규모를 확인시켜준다. 안양의 부장경에는 참수된 포로들이 줄지어 묻혀있고 말이 끄는 전차가 함께 내려앉아 있다. 장군이자 왕비였던 부호의 화려한 묘에서는 순장된 시종 16명과 전투 장비가 출토되어 여성 엘리트 역시 군사와 제의를 함께 주관할 수 있었음을 웅변한다. 상왕들은 철 따라 원정을 이끌어 조공과 제물로 바칠 포로를 사로잡았다. 갓 초원지대에서 유입된 전차는 기동지휘 플랫폼으로 쓰였고 보병은 청동촉 극과 복합궁으로 무장했다. 수도에서 뻗어나간 흙길로 연결된 성읍들은 방사형 네트워크를 이뤘다. 기원전 11세기 중엽, 서방의 제후 권력들이 줄시족 아래로 결집했다. 전승에 따르면 모갸의 패전, 기원전 1046년경 뒤 마지막 상왕은 보물을 불태우고 스스로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 고고학적으로도 안양에서 이 시기와 맞물리는 파괴층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상의 영향력은 남았다. 주왕들은 상대의 청동제기 양식을 채택했고 심지어 상왕실 조상에 대한 제사까지 유지했으니 몰락한 왕실의 권위를 인정한 일종의 양보였다. 인도 유럽계 귀족들은 기원전 1650년경 아나톨리아 중부의 하투사를 장악하고 고 히타이트 왕국을 세웠다. 약 한 세기의 암흑기를 지나 기원전 1350년경 수필룰리오마 1세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맞서는 대국을 일으켰다. 히타이트의 서령 문자의 문서고 3만 점의 점토판에는 폭풍의 신 타르훈타 앞에서 맺은 조약 선서에서부터 중장 전차의 3인 승무를 표준화한 전차 장교 지침까지 온갖 기록이 남아있다. 기원전 1274년 카데시 전투에서 히타이트 전차는 람세스 2세의 사단에 돌진했고 그 결과 아카드어와 이집트 상형 문자로 병기된 현존 최초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하투사의 국물 장부는 기근을 증언하고 서신들에는 이집트의 국물 선적을 호소하는 글이 보인다. 기원전 1190년경 하투사는 불타고 주민이 자취를 감추었다. 가뭄, 내부 반란, 바다 민족의 압박이 겹친 탓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시리아의 신히타이트 도시 국가들이 명맥을 이었지만 제국은 종언을 구했다. 기원전 2000년에서 1450년경 크레타 섬에서는 쿠노소스, 베스토스, 자크로스의 미군 같은 궁전들이 세워졌다. 중앙중정, 올리브유 항아리로 가득한 저장고, 돌고래 떼와 황소 뛰어넘기 장면의 벽화는 재분배와 의례적 장관에 최적화된 사회를 드러낸다. 선형문자 A 서판은 물품을 목록화하지만 아직 해독되지 않았다. 전쟁 도상과 성벽의 부재 때문에 한때 학자들은 미노스 문명을 평화적이라 불렀으나 무기 저장고는 다른 실상을 시사한다. 기원전 약 1628년 테라 화산 대분출은 함대와 농지를 초토화했고 한 세기 뒤 미케네 그리스인이 크레타를 제압해 크노소스를 재활용하며 초기 그리스 문자 체계인 선형 문자 B를 사용했다. 쌍도끼 라브리스, 뱀 여신, 유영하는 해양 문양 같은 미노스 미술 주제는 문명의 자율성이 사라져가는 와중에도 에게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기원전 1600년에서 1050년경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필로스, 티린스 같은 성체 도시들은 거석을 쌓은 키클롭스 성벽을 세우고 통치자를 금제 가면과 멧돼지 어금니 투구와 함께 매장했다. 선형문자 비서판은 궁정 관료들이 청동과 전차 부품을 배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히타이트 서신에는 아나톨리아에 간섭한 서방의 아히야와 세력이 등장하는데 통상 미케네 세력으로 본다. 기원전 1200년 무렵 파괴층이 에게 전역을 휩쓸었다. 궁전은 불타고 서기관실은 사라졌으며 인구는 최대 75%까지 감소했다. 가문의 군집, 지진의 연쇄, 내륙 반란, 이동하는 바다민족 등 여러 요인이 증거와 맞물린다.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문해가 사라졌고 그리스는 수세기에 걸친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훗날 서사시 속 영웅왕의 시대로만 기억되는 시기다. 히타이트와 에게의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던 동안 아모리인이 지배한 바빌론은 제위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 함무라비 때 절정에 올랐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중남부를 통일하고 운하를 정비했으며 282개 조항을 새긴 섭로감 비석인 함무라비 법전을 반포했다. 이 법전은 단순한 동해 보복법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계층 아윌리, 무슈케느, 와르두에 따라 형벌을 차등화하고 과부와 채무자, 고아를 보호했다. 예컨대 집이 무너져 사람이 죽으면 건축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고 의사는 귀족을 치료하면 은 10세켈을 받지만 치명적 과실을 범하면 손을 잘리는 형벌을 감수해야 했다. 함무라비 이후 바빌론의 세력은 약화했지만 왕을 정의의 보증자로 보는 관념은 히타이트의 칙령, 이스라엘의 언약법, 훗날 페르시아 제국의 칙령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안양의 갑골 균열에서 크노소스의 벽화 중정에 이르기까지 하투사의 전차 교범에서 바빌론에 새겨진 법까지 청동기 시대 사회들은 교역과 조공으로 촘촘히 엮인 동시에 깨지기 쉬운 모자이크였다. 기원전 1200년에서 1050년 사이 가뭄, 인구 이동, 내부 반란이 그 네트워크의 여러 결절을 산산이 부쉈다. 그 공백 속에서 철기 기술을 지닌 변경의 민족들과 새로운 이념 질서, 주, 이스라엘, 아람인이 청동기 시대의 눈부신 부상과 급격한 붕괴가 남긴 풍요와 상흔을 함께 물려받게 된다. 제5장 철과 경전의 제국들. 아슈르는 소박한 강가 신전에서 출발했다. 지배자들은 대상무역으로 재화를 불렸고 상인들은 티그리스의 심장부에서 주석과 고급 약모를 실어 아나톨리아의 시장 도시들로 옮겼다. 대금으로 받은 은은 곧장 궁전금고로 흘러들었다. 은은 군대를 사고 군대는 곡창지를 샀다. 기원전 14세기 무렵에는 아슈르의 왕들이 하부르 강을 따라 전초를 요새화하고 닿는 곳마다 나루터와 목초지에 세금을 물렸다. 그 중기 아시리아의 왕들은 이미 전쟁을 연례 의무로 관리했다. 점토판에는 마지막 투석탄과 맥주 한 항아리까지 징발 품목이 빠짐없이 적혔고 엄격한 법전은 계급에 따라 처벌을 차등했다.
징집을 피한 농부에게는 채찍질, 병력을 숨긴 총독에게는 말뚝형이었다. 아슈르 근방의 병기공들은 이웃들이 여전히 청동을 주저하던 때에 벌써 침탄으로 경화한 강철라를 시험했다. 이 용광로에서 새 교리가 태어났다. 신 아슈르는 팽창을 요구했고 현상 유지는 영적 실패였다. 그 교리는 다음 5세기 동안 아시리아를 주동했다. 아슈르 나시르팔 2세는 수도를 칼후로 옮기고 군대를 기초부터 새로 짰다. 나무 방패는 겹겹이 철판을 덧댄 방패로 바뀌었고 궁수들은 생가죽과 등나무로 만든 이동식 방패벽 뒤에서 물결 사격을 훈련했다. 공병은 성벽 밑을 굴착하는 법을 익혔고 위에서는 바퀴 달린 공성추가 벽을 내리쳤다. 정복은 의례적 연극이 되었다. 왕은 승리할 때마다 포로를 제물로 바치고 반란 수괴들의 가죽을 벗겨 성문에 걸었다. 비석뿐 아니라 비명어로도 새긴 경고였다. 후계자들은 정복을 정책으로 정련했다. 살마네셀 3세는 레반트의 경쟁 연합들을 추적해 승전비에 그들의 전차 대수를 정확히 새겼다.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왕위를 장악하고 큰 줄을 잘게 쪼갰으며 총독을 해마다 교체하고 계절병 중심의 동원을 상비군으로 바꾸되 창병과 창으로 무장한 기병을 핵심으로 삼았다. 정복지의 사람들, 아라비아인, 이스라엘인, 아람인은 수만 명씩 강제 이주되어 제국 깊은 곳에 농부나 장인으로 다시 심어졌다. 이 이주민들이 거둔 곡물은 국가 곡창을 채웠고 그들의 노동은 운하를 파고 새 요새를 올렸다. 사르곤 2세는 반듯한 도로와 정연한 병영을 갖춘 전범 수도 두르샤루킨을 세웠으나 그 성문에서 아득히 먼 전장에서 전사했다. 아들 산헤립은 궁정을 니네베로 옮기고 둘레 18km의 성벽으로 도시를 에워쌌으며 돌수로교를 통해 먼 강물을 끌어와 왕실 정원에 적셨다. 궁전 부조에는 유다의 라기스 공성이 새겨져 있다. 보병이 개미처럼 기어오르는 공성 경사로 철촉창에 꿰인 수비자들, 잘린 머리더미 곁을 행진하는 포로들이 보인다. 에사라또는 전쟁을 이집트까지 밀고 가 멤피스를 함락하고 봉신 왕자들을 세웠다. 위대한 전사 학자들 가운데 마지막인 아슈르바니팔은 테베스를 약탈하고 바빌론의 반란을 진압하면서도 홍수 신화와 의학 논고로 왕립 도서관을 채울 시간을 냈다. 그러나 제국의 엔진은 이미 연료가 다해가고 있었다. 말년 수십 년의 전장 보고서에서는 군인 급료의 체불과 과중한 부역으로 텅 비어가는 촌락의 하소연이 담겨 있다. 기원전 612년 메디아와 바빌론의 연합군이 니네베의 성벽을 뚫었고 3년 뒤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마지막 아시리아 군대가 무너졌다. 아시리아 제국은 사라졌으나 설계도는 남았다. 지방 총독, 군사도로, 대규모 강제 이주, 철로 무장한 보병은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뒤를 이은 모든 국가의 표준 장비가 되었다. 아시리아 군대가 내륙을 누빌 때 비블로스, 시돈, 티레 같은 독립 항구들은 바다를 장악했다. 그들의 조선공들은 용고를 길게 뽑고 이중조종로를 달았으며 송진의 적신 아마포로 선체 판제를 꿰매 엮었다. 적재 군간 자체가 화폐가 되었고 티레의 계약서에는 선체 길이와 갑판 너비로 담보를 산정한 저당 기록이 남아있다. 레바논 해안에서 자생염료와 백향목 들보, 유리구슬이 이집트와 스페인으로 떠나갔고 대금은 구리, 주석, 은으로 돌아왔다. 암포라와 창고 장부를 재빨리 표기하려고 페니키아 서기관들은 앞선 셈계 부호들을 22개의 자음으로 깎아 정리했다. 그 결과는 몇 주면 누구나 익힐 수 있는 알파벳이었다. 선원들은 정박하는 곳마다 그 글자를 퍼뜨렸다. 그리스인들이 그 기호를 빌려 모음을 더했고 에트루리아인과 로마인이 뒤를 이었다. 오늘날의 서구 문자들은 결국 소박한 포도주와 올리브유 항아리에 칠해졌던 페니키아의 획에서 갈라져 나왔다. 가나안의 고지대 마을들은 기원전 9세기 무렵 소왕국들로 응집했다. 북쪽에서는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의 아시리아 서기관들까지 감탄할 만큼 튼튼한 궁전을 세웠고 그들은 그 나라를 오므리의 집이라 불렀다.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를 보위하자 뒤를 이은 사르곤은 이스라엘인 2만 7천 명의 강제 이주를 선포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들을 들여와 정착시켰다. 왕국은 돌이킬 수 없게 금이 갔다.
더 작고 가난했던 유다는 국물, 금, 아마포로 조공을 바치며 버텼다. 그러다 히스기야 왕이 반란의 승부를 걸었다. 산헤립의 군대가 유다의 성읍 46곳을 초토화하고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의 새 장 속 새처럼 가두었다. 도시는 성전의 은으로 자비를 샀지만 아시리아의 주도권은 분명했다. 남부 레반트 변방의 번영은 제국의 총애라는 박자를 읽어내는 자들의 차지였다.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대신했을 때 유다는 새 힘의 균형을 오판했다.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웠으며 유력자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운하지대로 끌고 갔다. 유배지에서 서기관들은 왕실 문서와 부족 전승을 엮어 자신들을 굴복시킨 어느 제국보다도 오래 살아남을 기록된 언약을 빚어냈다. 성벽은 무너져도 말은 지속된다는 증명이었다. 아시리아의 철과 페니키아의 글자는 서로 다른 길을 갔지만 함께 근동을 새로 빚었다. 하나는 폭력과 서류 행정으로 지배하는 국가의 모델을 보여주었고, 다른 하나는 상인과 예언자, 시인에게 세상에 없던 가장 단순한 문자 도구를 안겼다. 군대와 알파벳에서 다음 시대의 제국과 경전이 자라났다. 오늘날의 알파벳이 현대 국가의 야심을 기록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여전히 보이는 유산들이다. 제6장 축시대의 사상가와 정복자들. 목야평원에 바람이 몰아치자 주의 깃발이 펄럭이고 횃불빛에 청동 창끝이 번뜩였다. 기원전 1046년 주의 무왕은 상의 왕통을 꺾었고 그 승리와 함께 새로운 원리를 선포했다. 하늘은 의로운 자에게만 통치권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천명은 주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번개와 가뭄, 반란은 임금의 덕이 쇠하고 하늘의 총애가 옮겨갔음을 가늠하는 정치적 바로미터가 되었다. 서주의 통치자들은 위수유역의 풍호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친족과 동맹에게 봉지를 하사했다. 제후들은 각각 사당을 세우고 제례용 청동기를 주조하며 철따라 조공을 바쳤다. 이 체제는 주 왕실이 군사적 우위를 지키는 동안에는 원활히 돌아갔지만 국물 수확과 지방 민병대는 제후들의 것이었고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 자율성은 독립성으로 굳어졌다. 기원전 771년 불만에 찬 귀족들과 초원에서 내려온 침입자들의 연합군이 서쪽 수도를 유린했고 주 조정은 동쪽 낙양으로 피신했다. 동주의 임금들은 여전히 종묘 제례에서 축복을 내렸으나 그 권위는 의례적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2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국가들은 이제 각자의 야심에만 응답했다. 춘추 시대에는 패권 경쟁과 더불어 전례 없는 사상 열기가 타올랐다. 공자는 제후국 궁정을 전전하며 덕으로 다스릴 것을 권하고 아버지는 인애로, 아들은 공경으로, 신하는 충성으로서 조화가 잘한다고 설파했다. 묵자는 이러한 위계가 편애에 기대고 있다고 꾸짖고 차별 없는 사랑인 겸해를 가르쳤다. 초기 도가는 군주에게 할 일을 덜고 자연의 질서에 맡기는 무위를 권했다. 철제 연장이 강과 들판으로 번지면서 수확이 늘고 먹여야 할 잎도 불어났다. 군비를 마련하려고 각국은 산모양의 화폐, 포패를 주조하고 주간을 읽을 수 있는 평민에게까지 관직의 문을 열었다. 경쟁은 후원을 낳았다. 제후들은 학자들에게 녹봉을 주며 수사와 함께 전략도 사들이려 했다. 끊이지 않는 충돌의 그늘 아래에서 제자백가가 이처럼 꽃피었다. 기원전 475년부터 중국은 전국시대에 들어섰다. 한 세대에 걸친 군비 경쟁은 전략의 과학을 단련했다. 진, 초, 제, 연, 한, 조, 위 7강국은 수십만 명 규모의 군대를 동원했다. 귀족의 전차전은 철검과 대량 생산된 쇠뇌로 무장한 보병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궁병들은 적의 지하 파공에 대응하는 대항갱도를 파고 관절식 공성탑을 세웠다. 수비 측은 두께 10m에 달하는 토로를 쌓았다. 장수들은 죽간에 적힌 손자병법을 익혔는데 그 책은 기만과 기동, 심리적 충격의 원칙으로 전쟁을 정제해냈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후방에서 전개되었다. 각국은 세습 신분을 걷어내고 호적을 정비해 모든 가구를 등록하고 수확물에 직접 과세했으며
전공에 따라 장교를 승진시켰다. 진나라의 상항변법은 가장 과감했다. 할당량을 초과 달성한 농민에게 보상을 내리고 관할지 실적이 미달한 관리를 처벌했으며 가구들을 상호 연대 책임 집단으로 묶어 밤낮으로 서로를 단속하게 했다. 기원전 3세기 말 진의 지휘관들은 위수유역으로 수렴하는 도로망을 통해 50만 대군을 동원하고 보급할 수 있었다. 기원전 260년 장평에서 조나라의 정예 기병을 괴멸시키고 이어 초나라의 하천 방어선을 돌파한 진의 왕 정은 기원전 221년에 마지막 경쟁자를 제거했다. 그는 스스로를 시황제라 칭하며 한때 주가 출발시킨 봉건질서를 철폐했다. 서쪽 멀리 이란 고원에서는 또 다른 개혁자가 신앙 자체를 다시 빚었다. 기원전 1000년기 중엽에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떠돌이 사제 조로아스터는 만물이 두 도덕적 극, 곧 진리의 주 아후라 마즈다와 파괴의 영 앙그라 마이뉴 사이에 놓여 있다고 설파했다. 인간에게는 선한 생각, 말, 행위를 통해 진리를 선택할 자유 그리고 의무가 주어져 있다. 아시아의 상징인 불은 노천재단에서 타올랐고 죽은 뒤에는 모든 영혼이 침바트의 다리를 건너 심판을 받는다고 했다.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은 우연한 숙명을 거부하고 윤리적 책임을 앞세웠으며 그 메시지는 동이란의 시족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진리와 거짓의 어휘는 막 일어서는 페르시아 왕들의 궁정 언어가 되었다. 그들은 비문에서 아후라 마즈다를 호명하고 질서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으며 반란을 거짓으로 단죄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는 그 윤리적 군주정을 정복의 동력으로 바꾸었다. 기원전 550년 그는 상국이던 미디아의 반기를 들고 엑바타나를 함락했으며 미디아 병력까지 흡수해 페르시아인 미디아인과 동맹 기병으로 재편된 군대를 만들었다. 그는 아나톨리아를 횡단해 기원전 546년 사르디스에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를 격파한 뒤 동쪽으로 쳐들어가 박트리아와 옥수스강 유역을 장악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이 항복했을 때 키루스는 해방자로 입성하여 칙령으로 토착신들을 존중하고 유배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대신 페르시아인 총독 사트라프를 파견해 기존 사원의 경제를 유지하게 하고 은으로 정해진 액수의 조공을 거두게 했으며 왕의 눈과 귀라 불린 왕실 감찰단의 감시를 받게 했다. 수사에서 사르디스에 이르는 신작 도로 덕분에 기마 파발은 2500km를 고작 일주일 남짓에 주파할 수 있었다. 아시리아의 지배가 공포에 의존했다면 페르시아의 행정은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조세가 제때 들어오고 질서만 유지된다면 신민은 언어와 법, 신앙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기원전 530년 키루스가 초원 유목민과의 전역 중 전사하자 후계자들은 그 틀을 더 확장했다.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합병했고 다리우스는 도량형을 표준화하고 금화 다리크를 주조했으며 베이스툰 절벽에 세 가지 언어로 자신의 전기를 새기기 시작했다. 그는 아후라 마즈다가 거짓을 벌하도록 왕권을 주었다고 선포했다. 물론 페르시아의 관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크세르크세스는 불경하다고 여긴 몇몇 사원을 훗날 파괴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국의 광대함을 떠받친 것은 강제적 획일성이 아니라 공유된 도로망과 공용화폐 그리고 천하 사방의 정의를 지키겠다는 왕의 서약이었다. 두 대륙에 걸쳐 주나라의 신료, 페르시아의 사트라프, 법가개혁가, 조로아스터교 사제들은 똑같은 축의 시대의 질문, 사적 충성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사회에서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서로 다른 답을 찾고자 했다. 중국에서는 그 답이 먼저는 조건부인 하늘의 은총에 마침내는 중앙군주가 휘두르는 일률적 법치에 놓여 있었고 이란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공정함으로 통치하는 왕이 우주적 진리 투쟁을 구현한다는 관념에 놓여 있었다. 두 실험은 오래가는 정치적 신화를 빚어냈고 창건자들을 넘어 존속한 제도를 만들어 후대 수천 년에 걸쳐 아시아의 통치 질서를 형성했다. 제7장 헬레닉의 물결.
기원전 499년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도시들이 페르시아의 사트라프에 맞서 봉기했고 아테네는 소규모 원정을 보내 사르디스에 불을 지르게 했다. 다리우스 1세는 이를 제국의 체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첫 징벌군은 에게해 연안을 따라 진군했으나 기원전 490년 마라톤에서 패했다. 아테네의 호플리테스 1만 명이 평야를 질주해 방패를 맞대고 밀어붙이며 수적으로 우세한 페르시아군을 배로 몰아넣은 것이다. 10년 뒤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가 다민족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다. 그는 부교로 헬레스폰트 해협을 잇고 두 갈래 길로 남하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는 소수의 차단 부대로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이틀을 버텼으나 현지인의 밀고로 우회로가 드러나자 후위를 맡아 끝내 전원전사했다. 크세르크세스는 대피한 아테네에 들어와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을 불태웠지만 승부는 여전히 제해권에 달려 있었다. 살라미스 해협에서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 함대를 좁은 물길로 유인했고 더 짧고 기동성이 좋은 그리스의 트리데메들이 차례로 노를 저어 돌격, 연속 중각 공격을 퍼부었다. 막대한 손실을 본 크세르크세스는 주력 철수를 결심했고 이듬해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은 플라타이아이에서 페르시아의 잔여 육군을 격파하고 미칼레에서는 예비 함대까지 경멸했다. 페르시아가 제국을 유지하긴 했으나 서사는 뒤집혔다. 소규모 시민 공동체가 세계 최대의 군주제를 물러서게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리스인들이 대대로 기념한 정신적 승리가 되었다. 전쟁 후 높아진 아테네의 위상은 본래 자발적 동맹이던 델로스 동맹을 조공으로 굴러가는 해상 제국으로 바꾸어 놓았다. 내정에서는 이미 시족 중심 정치를 대신하는 제도 개혁이 진행되어 모든 성인 남성 시민에게 민회 투표권을 부여하고 배심원직을 추첨으로 맡기며 도편 추방으로 잠재적 참주를 내쫓을 수 있도록 했다. 페리클레스 치하에서 공공급여가 도입되자 가난한 시민도 평의회에 봉사하고 함선의 노자비로 복무할 수 있었다. 라우리오 은광의 은과 동맹의 납부금은 대규모 도시 건설을 가능케 했다. 대리석 파르테논, 아테네와 항만을 잇는 긴 성벽, 아고라를 둘러싼 넓은 스토아가 그 결실이다. 같은 열린 공간에서 지적 생활도 꽃피었다. 극작가들은 오만과 신적 정의를 탐구하는 비극으로 경연을 벌였고 희극은 정책과 철학자들까지 거리낌 없이 풍자했다. 헤로도토스는 먼 민족들에 대한 구술 증언을 모았고 후대의 투키디데스는 목격자 검증에 입각한 냉철하고 증거 중심의 역사 서술을 정립했다. 주각가들은 인체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해부학적 세부를 정교하게 다듬었고 수학자들은 기하학을 체계화했으며 소피스트들은 수업료만 낼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수사학을 가르쳤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교육의 동기와 방법을 아고라에서 캐묻고 비판했다. 민주정은 보편적이지 않았다. 여성, 노예, 외국인 거주민은 배제되었다. 그럼에도 토론과 다수결에 의존한 이 체제는 보고문, 비문, 연설문에 방대한 기록을 남겨 정치가 세습 특권이 아니라 의식적 시민 프로젝트였음을 증언한다. 아테네의 패권은 규율 잡힌 중장보병과 헬로트 노동력에 기반한 스파르타를 위협했다. 코린토스 등 동맹도 행동을 압박하자 스파르타는 기원전 431년에 전쟁을 선포했다. 아테네는 성벽과 함대의 의지에 곡물을 수입하며 펠로폰네소스를 수시로 약탈했다. 그러나 인구가 밀집한 도시 안에 역병이 돌아 페리클레스와 시민의 4분의 1이 사망했고 전쟁은 동맹 구도의 변동과 이념 선전 속에 질질 끌렸다. 기원전 415년 아테네는 재원을 찾고자 시칠리아 대원정을 감행했으나 시라쿠사에서 참패를 당했다. 곧 페르시아의 보조금으로 스파르타 함대가 창설되었다. 리산드로스의 헬레스폰트 봉쇄는 아테네의 곡물 보급선을 끊었고 기원전 404년 아테네는 항복했다. 전쟁은 주요 폴리스들을 탈진시켰고 국고는 바닥나며 들판은 묵었다. 그 틈을 타 주변부의 한 왕국이 규칙을 새로 쓸 길이 열렸다. 기원전 359년 마케도니아의 왕위에 오른 필리포스 2세의 나라는 남쪽의 그리스 도시들과 북쪽의 트라키아 부족 사이에 낀 완충지였다. 그는 왕실이 목재와 은을 장악해 재정을 뒷받침하는 상비군 중심의 사회로 재편했다.
보병은 호플리테스의 창보다 2배 긴 사리사창을 쥐고 밀집 팔랑크스로 훈련을 받았고 헤타이로이의 쐐기 대형과 결합해 버티고 찌르는 합동 기동을 구사했다. 기술자들은 비틀림식 투석기와 이동식 공성탑을 개발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석성까지 무너뜨릴 수 있었다. 외교적으로 그는 주변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경쟁자를 매수했으며 반페르시아 범헬라스 원정의 지도자라는 위치를 차지했다.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에서 그의 군대는 아테네 테베 연합군을 격파했고 독립폴리스 간 전쟁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는 코린토스 동맹을 통해 통일된 그리스의 전선을 지휘했으나 암살자의 칼날이 예정된 원정을 중단시켰다. 20살의 알렉산드로스 3세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기원전 334년 그는 대략 4만 5천의 병력으로 헬레스폰트를 건너 전설의 트로이아 유적을 참배하고 그라니코스 강에서 페르시아 총독군을 격파했다. 이어 페르시아의 해군 거점을 빼앗기 위해 해안을 따라 남하했다. 섬도시 티로스를 함락하려면 1km 길이의 제방도로를 쌓아야 했고 7개월 공성 끝에 성벽이 무너지자 지중해의 관문은 마케도니아의 수중에 들어왔다.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로 추대되었고 나일강 하구에 알렉산드리아를 세우며 격자형 가로망과 항만을 직접 설계했다. 동쪽으로 방향을 튼 그는 기원전 334년 이수스,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에서 다리우스 3세와 다시 맞붙었고 2번 모두 페르시아 왕은 도주했다. 제국의 지휘 체계는 붕괴했고 바빌론, 수사, 페르세폴리스의 보물 창고가 열렸다. 페르시아의 도로망과 총독 행정은 거의 손상 없이 마케도니아의 감독 아래로 이관되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멈추지 않고 융합으로 통치를 공고히 했다. 그는 11개 기병을 편입하고 일부 궁정의뢰를 채택했으며 박트리아의 록사나와 혼인했다. 더 나아가 수사에서는 마케도니아 장교들과 페르시아 귀족 사이에 집단 결혼식까지 주선했다. 원정은 힌두쿠시를 넘어 펀잡으로 이어졌고 히다스페스 강에서 보루스 왕을 꺾었다. 그러나 장교들이 비아스 강 너머로의 전진을 거부하자 그는 마지못해 회군했다. 귀환길의 게드로시아 사막을 횡단하면서 치른 인명피해는 어떤 전투 못지않았다. 바빌론에 돌아온 그는 아라비아 탐사와 군사 식민도시 통합을 구상했으나 기원전 323년 열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성년 상속자는 없었고 남은 것은 이복 형제와 태중의 아들뿐이었다. 장군들은 각자 쥘 수 있는 것을 움켜쥐었다. 디아도코이들의 40년 각축 끝에 세계의 지속 가능한 왕조가 자리를 잡았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를 통치하며 그리스식 행정과 파라오적 이미지를 결합해 지중해 전역에 곡물을 수출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아시아 영토의 대다수를 물려받아 안티오키아에서 아이하눔에 이르는 곳곳에 새로운 폴리스를 세웠고 왕령을 그리스어와 아람어로 병행해 반포했다. 안티고노스 왕조는 마케도니아를 장악하고 주둔군을 통해 그리스 본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규모 국가들 소아시아의 페르가몬, 옥수스강 너머의 박트리아도 그 모자이크에 합류했다. 전쟁은 거의 상시적이었지만 헬레니즘 세계는 코인의 그리스어라는 공통어를 공유하며 아드리아 해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교역을 촉진했다. 철학자들은 다민족 사회에서 개인의 삶을 안내할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를 세웠고 알렉산드리아의 학자들은 지구의 둘레를 산출하고 기하학을 편찬했다. 조각가들은 사모트라케의 니케와 라오콘 군상 같은 역동적 형상을 빚어냈다. 왕권의 도서관, 등대, 천문대 후원은 도시를 과학과 예술의 실험실로 바꾸었다. 정치적으로는 분열되어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통합된 오이쿠메네로서의 헬레니즘권은 그리스 사상, 페르시아의 통치, 이집트의 천문학, 메소포타미아의 수학이 뒤섞이는 통로가 되었고 로마가 더 넓은 동방세계와 처음 맞닿는 창이 되었다. 이처럼 헬레닉의 물결은 여러 층위를 이루며 전개되었다. 시민 민병대가 제국을 멈춰 세우고 민주정이 창조적 정점을 누렸으며 내전으로 본토가 쇠약해지는 사이 마케도니아 군대가 전술을 재정의했고 한 사령관이 그리스어를 새 대륙에 퍼뜨렸다. 그 뒤를 이은 국가들에서 지속된 유사는 정복이 아니라 융합이었고 이는 다음 지중해의 패권국
로마가 물려받아 변용할 사상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제8장 아시아의 제국적 종합. 알렉산드로스의 퇴역병들이 인더스 계곡을 떠난 지 200년 뒤 인도에는 새로운 왕조가 스스로의 대륙 질서를 빚어냈다. 마가다의 변방 모험가로 출발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기원전 322년경 난다 왕을 몰아냈다. 전략가 차나키아의 조언을 받은 그는 파탈리푸트라의 궁정을 세웠는데 그곳의 목책 방어선은 그리스 세계 어느 폴리스의 성벽보다도 길게 뻗었다. 재정은 왕실 측량관이 부과한 토지세, 철, 소금, 군용 코끼리의 왕실 전매, 그리고 겐지스 평원을 부채살처럼 가로지르는 간선도로 관문에서 걷는 통행세로 흘러들었다. 기원전 305년 알렉산드로스의 옛 영토를 되찾겠다며 셀레우코스 1세가 동진하자 찬드라굽타는 그를 압도적 대군으로 맞았고 마케도니아인은 평화를 위해 영토를 양도했다. 통혼과 갑주를 두른 코끼리 500필의 증여가 그 합의를 굳혔다. 손자 아쇼카는 기원전 268년에 이 국가 기계를 물려받아 병목과 선원으로 이름난 해안국 칼린가를 정복했다. 원정은 성공했지만 전장은 시신과 포로로 뒤덮였다. 아쇼카는 자신의 비문에 따르면 그 참상을 보고 뉘우침을 느꼈다. 그는 불교에서 유래했지만 모든 신앙을 포괄하려 한 윤리 강령인 담마를 채택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 남단에 이르는 곳곳의 석주와 암벽에 이를 새겼다. 통속 프라크리트어로 기록된 이 칙서들은 관료에게 야생을 보호하고 길손을 위해 우물을 파며 소송을 서두르거나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고 명했다. 종교 관용도 선포했다. 모든 종파는 자제심을 원한다. 그러므로 다른 종파도 공경해야 한다. 아쇼카는 여전히 세금을 거두고 변경의 군대를 주둔시켰지만 칼린가 이후의 국정은 팽창해서 도덕적 권고로 방향을 틀었다. 그는 스리랑카와 알렉산드리아에 사절을 보내고 승려 공의회를 열었으며 대상로 가장자리마다 역참과 숙소를 세웠다. 접자망, 토지대장, 상비보병으로 이루어진 마우리아 제국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였지만 통치자는 이제 칼의 정복보다 의의 정복이 더 우월하다고 선언했다. 기원전 232년 아쇼카가 서거한 뒤 궁정 파벌과 지방 총독들이 하나둘 이탈했고 기원전 185년 무렵에는 제국이 갈라졌다. 그럼에도 석주가 쓰러진 뒤에도 제국과 도덕군주라는 이중의 유사는 오랫동안 인도 정치 사상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시아의 맞은편에서는 동쪽 이웃에게 한때 반야만으로 깔보이던 나라가 전국시대에 연마한 전쟁의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북방 초원과 맞닿은 진은 이미 상황의 개혁을 채택했다. 농지를 균등하게 등록 관리하는 체제, 농가 단위의 연좌책, 적의 목을 벤 병사에게 주는 보상, 그리고 국물을 군수창고로 곧장 보내게 하는 토지대장 조사 같은 제도였다. 기원전 230년에서 221년 사이 정왕은 6 경쟁왕국을 차례로 멸망시키고 스스로 시황제라고 칭했다. 봉건적 분할을 끝낸 그는 분현제를 시행해 봉급제를 받는 관리를 파견하고 순찰감찰관을 두어 이를 감사하게 했다. 지역 차이를 지우려 그는 동전규격, 차축폭, 도량형, 심지어 문자의 서체까지 표준화하여 모든 서기가 읽을 수 있는 글자를 공표했다. 다져올린 대로가 수도 함양으로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부역군은 기존의 변경 성책을 이어 북방 전선을 가로지르는 최초의 장성을 이었다. 사상 통제도 병행되었다. 옛 왕조를 찬양하는 역사서의 사본은 몰수하라고 명했고 이를 어긴 학자 몇은 처형되었다. 백가쟁명의 시대가 법가의 기강 아래 끝났음을 경고하는 조치였다. 영속에 대한 황제의 욕망은 그의 능묘에서 극명했다. 오늘날 시안 근교 지하에는
수천 구의 실물 크기 병마용이 수호하는 매장된 도시가 누워있다. 각 병사의 얼굴은 살아있는 신병처럼 제각각이다. 그런 호사는 수확 할당과 부역 징발을 요구했고 백성은 극도로 시달렸다. 기원전 210년 동부 순행 중 시왕제가 사망했고 불과 4년 만에 반란이 왕조를 무너뜨렸다. 그러나 그 뼈대, 군현제, 문자통일, 대로망은 뒤이은 모든 중국 왕조에 살아남아 제도를 만든 이념보다 제도가 더 오래갈 수 있음을 증명했다. 기원전 206년 반란 지도자 유방이 수도를 장악하고 고조로 즉위해 진의 가혹함을 누그러뜨리되 그 관료제는 유지했다. 이후 찬탈자 왕망에 의해 잠시 끊길 뿐 한 왕조는 4세기에 걸쳐 6천만에 육박하는 인구와 한반도에서 베트남 북부의 밀림과 탈인 분지의 사구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을 거느렸다. 기원전 141년에서 87년에 재위한 한무제는 방어를 공세로 바꾸었다. 그는 흉노 유목 세력을 격파하는 기병 완정을 지원하고 감숙에 군사 식민지를 심었으며 하서회랑 곳곳에 군영을 설치했다. 기원전 138년에는 사신 장건을 파미르 너머로 보내 동맹을 모색하게 했고 장건은 10여 년 만에 돌아와 대환의 준마와 박트리아의 비단 시장 소식을 전했다. 곧 대상대가 오아시스를 꿰듯 오가기 시작했고 한 관리들은 통관 목간에 도장을 찍었다. 같은 길로 유리와 향료 그리고 마침내 불교 승려들도 오갔다. 서한의 수도 장안은 이 실크로드의 동쪽 중점이 되었고 시장에는 중앙아시아산 포도와 로마 유리 그릇이 넘쳐났으며 새로 발명된 종이에 적은 세금 장부가 문서고를 가득 채웠다. 내정에서는 법가의 행정과 유가의 윤리를 융합했다. 기원전 124년에 세운 태학에서는 수천의 생도에게 오경을 가르쳤고 그들은 관료 선발 시험을 치렀다. 동, 소금, 철의 국가 전매는 궁정의례와 변경전쟁에 제정을 댔다. 지진계와 물시계는 땅과 하늘의 변화를 측정했고 귀종묘의 오칠관은 죽은 이를 보존하는 한편 천문기록은 산일들을 위해 해성과 태양 흑점을 추적했다. 서기 1세기 무렵 중국 비단은 시리아 항구에 닿았고 로마 저술가들은 빠져나가는 귀금속을 걱정했다. 그에 상응하듯 한나라 사서에는 서기 166년 대진사절단이 주강을 거슬러 올라왔다는 기록이 남았다. 교류는 간접적이었지만 분명하여 아시아의 허리에서 두 제국 세계를 서로 묶었다. 한이 서방으로 뻗기 훨씬 전부터 기마궁수 연맹들은 습격, 조약, 통행세 부과를 통해 정주 이웃에게서 세를 거두는 법을 터득했다. 묵돌 선우 아래의 흉노는 기원전 209년경 장성 북쪽에 그러한 첫 제국을 세웠다. 그들은 시족을 좌우부로 편제하고 거짓 퇴각으로 유인한 뒤 포위해 화살비를 퍼붓는 전법을 훈련했다. 초기 한 황제들은 그 기동력을 따라잡지 못해 궁주와 비단, 국물에 연례 예물을 보내는 화친책을 택했다. 무제는 그 구도를 뒤집었다. 연속된 겨울 공세로 흉노를 부갑해 연맹을 분열시키고 경쟁 부족을 한해 동맹으로 끌어들였다. 일부 흉노는 아랄 초원 방면으로 서천했고 일부는 중국 본토 안에 준봉신으로 전착했다. 전쟁, 동맹, 이주라는 이 패턴은 이후 1000년 동안 중원과 유목 세계의 관계 모델이 되었다. 이란 고원이 메소포타미아 평야와 맞닿는 지대에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기치 아래 복무하던 기마궁수 출신 집단이 파르티아의 아르사케스 왕가로 떠올랐다. 기원전 2세기 말까지 그들은 바빌론을 장악하고 왕중왕의 칭호를 채택했으며 헬레니즘 도시들과 이란계 시족 영지가 얼기설기 얽힌 판을 다스렸다. 파르티아 귀족은 소집이 떨어지면 말을 타고 나가 복합군과 장창으로 무장했다. 기원전 53년 카르헤에서는 그들의 기마궁수들이 더 큰 로마군을 탁 트인 초원으로 유인한 뒤 도주를 가장하고 어깨너머로 화살을 퍼붓는 파르티안 사격으로 괴멸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힘은 지리에 있었다. 그들은 동서대상로의 요충을 움켜쥐고 지중해로 향하는 비단과 한나라 변경 전초로 향하는 귀금속에 세금을 매겼다. 도시의 법률 언어로는 그리스어가 계속 쓰였고 고지의 성소에서는 조로아스터교의 화재단이 타올랐다. 아르사케스 왕들은 앞면에는 그리스어 표기를, 뒷면에는 활을 든 군주의 도상을 새긴 주화를 주조했다. 이 문화의 그물망 속에서 군대보다 물자가 더 믿음직하게 이동했고 상인들은 로마와 중국을 잇는 가장 확실한 사절이었다. 9세기의 심장부 전역에서 마오리아, 진, 한, 파르티아라는 세 거대 관료제 제국은 각기 단일한 재정, 법제의 지붕 아래 다양한 민족을 용접하듯 묶는 법을 익혔고 초원 연맹체들은 모든 농경 세계의 변경을 거듭 시험했다. 아쇼카의 석주에서 실크로드의 역참에 이르기까지, 법가의 법전에서 파르티아의 대상 통행세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는 대륙 규모의 통치술과 사막과 산맥을 건너 사상을 주고받는 습관을 완성해갔다. 지배를 향한 원정으로 시작된 일은 그 왕좌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도로, 문자, 신앙의 네트워크로 끝맺었다. 제9장 로마, 공화정, 제국, 그리고 박스. 암컷이리의 상상된 누름이 이야기꾼들의 시 속에서 아직 메아리 치던 무렵 현실의 로마는 테베레 강굽이 한켠의 오두막 몇 채에 불과했다. 기원전 6세기 말까지 그곳의 왕들은 돌성벽을 세우고 늪지었던 포로로마노를 배수하며 성장하던 도성을 뚫은 성스러운 경계선 포메리움을 그어놓았다. 그러나 마지막 왕 타르퀴니우스 스페르부스는 공포로 다스려 깊은 반감을 남겼다. 기원전 509년 유력 가문들이 그를 추방하고 다시는 누구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습 군주정 대신 서로를 견제하는 2명의 집장관을 해마다 선출하도록 하고 그 위에 원로원의 감시와 법을 제정하고 재판할 수 있는 민회의 통제를 더했다. 새로 태어난 공화정은 민주정이라기보다 절차에 의해 구속된 과두정에 가까웠지만 그 작동 체계는 놀랄 만큼 강인했다. 이후 2세기 동안 이 세 국가는 잇따른 전쟁을 통해 중부 이탈리아를 하나의 체제로 엮어냈다. 먼저 인접한 라틴계 도시들과 싸웠고 전쟁은 부분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로마의 전쟁에 병력을 제공하게 한 조약들로 마무리되었다. 이어 중앙 아펜니노 산맥에서 세 차례의 삼리움 전쟁이 벌어졌다. 이 잔혹한 전투들은 로마 지휘관들에게 옛날에 경직된 홈라이트 팔랑크스 대신 성체화된 도로망을 깔고 유연한 마니플루스 군단을 운용하는 법을 가르쳤다. 기원전 280년에는 에페이로스의 피로스 왕이 전투 코끼리를 이끌고 아드리아 해를 건너 남부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을 돕기 위해 왔다. 승리는 값비쌌고 그 뒤에 피로스의 승리는 패배에 가까운 승리를 뜻하게 되었다. 그가 귀국하자 로마는 마그나 그라이키아를 흡수하고 아르노강에서 메시나 해협에 이르는 반도의 백권을 거머쥐었다. 이탈리아 장악은 로마를 더 넓은 지중해 세계로 끌어들였고 그곳에서 카르타고와 맞닥뜨렸다. 포에니 도시 카르타고의 군함은 스페인에서 시칠리아에 이르는 교역로를 지켰고 상인들은 은과 곡물, 자색 염료를 거래했으며 통치평의회는 수만 명의 용병을 고용했다. 기원전 264년 메시나를 둘러싼 분쟁이 제1차 포에니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바다에서는 생초보였던 로마는 노획한 카르타고의 퀸케레메를 복제해 함대를 대량 건조하고 코르부스라 불리는 승선용 교량을 설치해 해전을 떠있는 육상전으로 바꾸었다. 23년에 걸친 소모 끝에 카르타고는 시칠리아를 내주었고 로마 최초의 해외 속주였다. 곧 실패의 대가로 사르데냐와 코르시카마저 잃었다. 평화는 한 세대도 채 못 갔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 바르카가 군대를 이끌고 스페인에서 알프스를 눈과 침묵 속에 넘어 이탈리아로 진입했다. 그는 전투 코끼리와 이베리아 기병을 거느렸다. 트레비아, 트라시메네 호수, 그리고 마침내 칸나에에서 그는 오늘날 군사학교에서도 연구되는 포위 전술로 로마 군단을 전멸시켰다. 공화정은 공포에 휩싸였으나 제도는 버텼다. 원로원은 협상을 거부하고 새 군대를 징발했으며
지연의 전략을 편 파비우스 막시무스의 방식을 채택해 카르타고군을 괴롭히되 결전을 피하고 그들의 동맹을 고립시켰다. 그 사이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 훗날 아프리카누스라는 이름을 얻은 인물은 전장을 스페인으로 이어 아프리카 대륙으로 옮겨갔다. 한니발이 급히 귀환했을 때 스키피오는 기원전 202년 자마에서 그를 격파해 카르타고 제국과 함대를 빼앗았다. 승리는 로마를 지배적 세력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불안도 남겼다. 스페인과 그리스의 속주에는 총독이 필요했고 국군은 전쟁 배상금과 이베리아의 은으로 불어났다. 참전 군인들이 돌아와 보니 소농은 전쟁 포로의 노동으로 굴러가는 라티푼디움 대농장에 잠식되어 있었다. 사회적 긴장이 폭발했다. 기원전 133년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국유지를 재분배하려 하자 원로원파의 폭도들이 그를 군봉으로 때려 죽였고 그로써 정치와 폭력이 뒤엉키는 한 세기가 열렸다.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비슷한 죄우를 맞았다. 민중적 장군 가이우스 마리우스는 무산자에게도 군단의 문을 열고 전리품과 정복지의 토지를 하사하여 병사들의 충성을 국가가 아니라 지휘관 개인에게 묶어두었다. 마리우스와 귀족 출신 술라 사이에 내란이 벌어졌고 술라는 기원전 82년 로마로 진군해 처형할 적의 명단을 게시하고 독재관으로 군림한 뒤 불편한 승리 속에 물러났다. 소용돌이 속에서 야심찬 보호자들이 스스로를 구원자로 내세우며 떠올랐다.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을 진압했지만 파르티아에서 전사했고 폼페이우스는 지중해 동부의 해적을 소탕하고 소아시아를 재정비했다. 상승세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맺은 불안한 동맹 제1차 삼두정은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해 막대한 부와 광적인 충성을 바치는 군대를 거느리자 깨졌다. 카이사르가 군단 해산 명령을 받자 그는 기원전 49년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짤막한 선언과 함께 루비콘 강을 넘었다. 내전은 파르살루스에서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격파하면서 끝났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해변에서 참살당했다. 카이사르는 뒤쫓아가 클레오파트라와 관계를 맺고 달력을 개혁해 율리우스력을 도입하며 원로원을 확대하고 종신독재관이라는 칭호를 받아들였다. 군주정을 두려워하던 원로원 의원들은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칼로 응답했다. 그들은 남자를 죽였으되 위기를 죽이지는 못했다. 이제 공화정과 제국은 면도날 양끝처럼 아슬아슬하게 마주섰다. 카이사르의 후계자 젊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곧 옥타비아누스로 불리게 되는 인물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복수를 합법화한 제2차 삼두정을 꾸렸다. 숙청 명단에서 나온 재산이 그들의 군자금이 되었고 필리피에서 그들은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경멸했다. 레피두스는 점차 변방으로 밀려났고 동방은 안토니우스가 서방은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렸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 7세와 맺은 연대는 로마 여론을 자극했다. 옥타비아누스는 도덕적 우위를 선점해 두 사람을 동방의 전제군주로 그려냈고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었다. 이듬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생을 마감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유일한 승리자로 로마에 돌아왔다. 그는 왕위를 주장하는 대신 합의를 설계했다. 기원전 27년 원로원은 그에게 숭고한 자라는 뜻의 칭호 아우구스투스와 제국 핵심 속주들의 통제권을 부여했다. 이어 기원전 23년의 두 번째 헌정 조정에서는 왕이라는 자극적인 호칭 없이도 종신 호민관권과 군 통수권을 갖도록 했다. 아우구스투스는 군단을 정규직화해 복무기간을 정하고 상속세로 마련한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했으며 통치자를 호위하고 훗날에는 황제를 옹립하거나 폐위시키기도 하는 프라이토리아니 근위대를 설치했다. 또 방대한 건축 사업을 벌여 그의 자랑처럼 벽돌의 도시를 대리석의 도시로 바꾸었다. 시인들은 새 황금 시대를 찬양했다. 베르길리우스는 트로이의 아이네이아스로부터 이어지는 로마의 운명을 노래했고 리비우스는 시민적 덕을 기리는 역사를 지필했으며 호라티우스는 청동보다 오래가는 기념비를 약속했다. 한편 아우구스투스는 국경도 다졌다. 로마의 독수리 군기는 도나우강까지 뒤에는 엘베강까지 나아갔고 속국 왕국들의 완충지대는 파르티아 기병으로부터 시리아를 지켜주었다. 그가 정교하게 세운 권력의 설계는 지속되었고 지중해 세계는 두 세기에 걸쳐 후대 역사학자들이 팍스 로마나라 부른 평화를 누렸다.
도로는 밀비우스 다리에서 스코틀랜드와 나일강의 급류지대까지 화살처럼 뻗었고 기마 전령들은 하루에 100km를 달리며 소식을 옮겼다. 수도교는 계곡을 가로질러 빽빽한 도시들의 맑은 물을 부었고 원형극장과 목욕탕은 루시타니아에서 카파도키아에 이르기까지 여가 문화를 표준화했다. 서방에서는 라틴어가 법과 행정의 언어가 되었고 동방에서는 그리스어가 상업과 학문의 공통어가 되었다. 속주 엘리트들은 아들들을 로마로 보내 웅변학을 배우게 하고 지방의회에 참여시키며 종국에는 원로원 반열에 오르게 하여 제국과 개인의 출세를 한데 엮었다. 한때 집요하게 지켜지던 시민권은 먼저 이탈리아 동맹에게, 다음에는 군단의 참전 용사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서기 212년 카라칼라 황제 아래 거의 모든 자유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로마적 정체성을 보편화한 이념적 조치이자 재정상 필요에 따른 결정이었다. 대상은 후추와 비단을 오스티아 시장으로 실어왔고 곡물 선단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 100만 인구의 배를 채웠다. 스페인의 올리브유와 갈리아의 포도주는 테베레 강가 창고에 쌓인 암포라를 가득 채웠다. 황제 숭배 의례는 민족 신들을 넘어서는 시민적 예전을 제공했다. 황제의 수호 정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은 거대한 연방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는 행위였다. 군단은 라인강과 유프라테스 강에서 방어선을 지켰고 그들의 주둔지는 훗날 유럽의 도시들로 성장했으며 참전 용사들에게 하사된 농지는 변경을 라틴화했다. 법학자들은 수세기에 걸친 선례를 추려 계약, 재산, 신분의 원칙으로 정제했는데 이 원칙은 로마가 무너진 뒤에도 오랫동안 법체계를 규정했다. 그러나 대낮 한복판에도 제국은 황혼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값비싼 변경전쟁, 황위 계승의 위기, 그리고 커져가는 속주의 자율성. 그 이야기는 다음 장의 몫이다. 왕의 추방에서 카이사르들의 안정된 통치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에 로마는 거의 모든 정치 형태를 실험했다. 군주정은 폐기되고 공화정은 임기응변으로 꾸려졌으며 독재정은 비틀거렸고 원수정은 다듬어져 완성되었다. 그러는 동안 로마는 도로와 법 그리고 이야기가 꺾인 거대한 그물로 지중해 세계를 하나로 묶었고 그 흔적은 오늘날에도 살아남은 다리의 돌들 속에서 그리고 현대어의 리듬 속에서 여전히 눈에 띈다. 제10장 지중해 너머의 문명. 서기 첫 몇 세기 동안 로마의 대리석 포름이나 중국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위대한 권력 중심들이 번성했다. 그들은 광대한 지역을 하나로 엮고 새로운 예술 양식을 주조했으며 산맥과 바다를 넘어 사상을 움직였다. 힌두쿠시 북쪽에서 쿠샨 왕국은 이전 유목연합의 잔해 속에서 일어났다. 제2대 군주 비마카드피세스는 그리스 문자와 시바신의 도상이 함께 새겨진 금화를 주조했는데 이는 이 제국이 실크로드를 따라 문화를 얼마나 유연하게 융합했는지를 상징했다. 2세기 초에 즉위한 카니슈카 때에는 탁실라와 페샤와르 같은 대상 도시들이 이란계 상인 로마제 유리기 중국 비단으로 북적였다. 카니슈카의 궁정은 산스크리트어와 간다리어에 능한 불교 승려들을 후원하여 휴대용 사리함을 지닌 포교자들을 중앙아시아까지 보냈다. 페샤와르의 카니슈카 대사원은 중국의 어떤 탑보다도 높았다고 전해지며 순례자들이 경전을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던 벌집 같은 장이 되었다. 초원의 기병, 이란식 행정, 인도 종교를 결합함으로써 쿠샤는 인더스강 상류를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연결축으로 만들었다. 대서양 건너 중앙 멕시코의 높은 분지에서는 테오티우아칸이 서기 1세기 무렵 메소아메리카 최초의 진정한 대도시로 떠올랐다. 훗날 죽은 자의 거리라 불린 주대로는 약 2km나 뻗었고 그 축선에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가 자리했다. 주민들은 깃털 달린 뱀과 거미 원숭이를 그린 벽화로 장식된 아파트형 주거단지에서 살았고 흑요석 공방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거래된 날부치를 공급했다. 단일 군주를 특정할 왕릉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권력이 왕보다는 시종연합의 평의회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테오티우아칸의 군대는 멀리까지 진군했다. 머나먼 마야 도시 티칼의 비석에는 전사의 나비 도상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테오티우아칸 병사들이 한때 현지 왕조를 전복하고 우호적 구계자를 세웠음을 말해준다.
6세기에 이 거대 도시의 궁전들이 불타자 난민들은 멕시코 고원 곳곳으로 흩어지며 탈루드 타블레로 인면과 신노렌지 도기 같은 건축공예 양식을 전파했고, 덕분에 그 문화적 잔광은 정치적 수명을 한참 넘어 이어졌다. 테오티우아칸 동쪽의 열대 저지대에서는 엘미라도르 칼라크물 같은 유적지에서 마야의 지배자들이 석회암의 왕조에 자긍을 새겼다. 서기 3세기 무렵 왕실의 탄생과 전투를 기록하던 서기관들은 365의 태양력과 260일 의례력을 맞물리게 한 20진법 달력을 정교화했다. 천문 사제들은 새벽과 저녁 하늘에서 금성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그 헬리아칼 출현에 맞춰 전쟁의 시기를 정했다. 석조 경기장에는 우주의 갱신을 극화한 의례적 공놀이에서 고무공이 쿵쿵 울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다. 도시국가들은 오래 통합되지 못했다. 그 대신 왕실 혼인으로 봉인된 유동적 동맹을 맺었고, 승리할 때마다 정확한 롱카운트 날짜와 함께 비석에 새겨 오늘날의 명문학자들이 하루하루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게 했다. 서기 800년 이후의 가뭄은 이 왕국들을 압박했지만 초기 고전기 동안 이들이 만든 코벨 구조의 석조사원과 나무 껍질 종이책은 열대우리 문명이 어디까지 복잡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 그 자체였다. 훨씬 더 동쪽에서는 에티오피아 북부의 암석고원에서 악숨 왕국이 번성했다. 상아, 유향, 유리구슬을 실은 낙타 대상이 산악고개를 내려 홍해의 항구 아둘리스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리스어를 쓰는 상인들이 로마령 이집트와 페르시아만으로 갈 화물값을 흥정했다. 악숨의 왕들은 금화와 은화를 주조했다. 처음에는 토속 신앙의 원반과 초승달 문양을, 4세기에 에자나 왕이 기독교를 수용한 뒤에는 십자가를 새겼다. 단일 화강암으로 깎아 만든 거대한 석주는 왕릉을 표시했으며 어떤 것은 높이 30m에 이르렀다가 지진과 세월에 쓰러졌다. 악숨은 고지대의 농업과 해안 중개항 모두를 거느리며 지중해 세계와 인도양의 계절풍 항로 사이의 교역을 중개했다. 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고대 말기의 상업과 종교에 활발히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악숨이 바다를 이어주던 동안 인도 아대륙에서는 굽타 왕조가 고전기를 주도했다. 서기 약 320년경 찬드라굽타 1세는 겐지스 평원의 유력한 리차비 가문과 혼인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왕중의 왕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마우리아 왕조의 궁정을 목책으로 지켰던 파탈리푸트라에서 통치했다. 이제 그곳에는 정원과 수도원, 그리고 이전에 인도 그리스 주화를 본뜬 데나리우스 은하를 쏟아내는 왕립 주조소를 보호하는 벽돌 성벽이 서 있었다. 후대 비문의 시인 왕으로 기억되는 그의 아들 사무드라 굽타는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며 숲의 추장과 도서 지역의 군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그는 모든 영토를 편입하기보다는 현지 지배자를 봉신으로 재임명하여 상설 주둔군이 아니라 의례적 서열을 통해 충성을 엮어냈다. 4세기 말에 문을 연 찬드라굽타 2세 치하에서 문화 후원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델리 인근에서 제작된 철주는 수세기 동안 녹을 거의 먹지 않았는데 이는 고대 세계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 없는 금속 기술의 과시였다. 궁정의 모임에서는 산스크리트 문학이 만개했다. 극작가 칼리다사는 주인공들이 히말라야 봉우리와 전상 세계를 넘나드는 희곡을 지어 1000년 동안 이어질 미학의 기준을 세웠다. 우자인의 수학자들은 0을 독립된 숫자로 다루고 제곱근 계산법을 발전시켰으며 헬레니즘 시대의 추정치에 필적하는 정밀도로 원조율 파이를 계산했다. 천문학자 아리아바타는 지구가 자전한다고 주장했고 일식과 월식을 신화 속 용이 아니라 천체의 그림자로 설명했다. 날란다의 불교 사원들은 기숙형 대학으로 확장돼 스리랑카, 자바, 먼 중국에서 온 학생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굽타 왕조 자체는 힌두교적 종합의 부흥 쪽으로 기울었다. 석조 사원은 목조 원형에서 시카라, 성산을 상징하는 우뚝한 첨탑으로 발전했고 조각가들은 크리슈나가 고바르단 산을 들어올리는 장면이나
시바가 우주의 순환을 춤추는 장면을 사암 패널에 새겼다. 사원을 도는 순례 동선을 따라 걸으면 이야기가 차례로 펼쳐졌고 이는 평신자와 학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각적 경전이었다. 정치적 안정은 장인들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했다. 벵굴의 비단 직조공, 마투라의 상하 주각가, 마라의 금세공인이 그 예다. 길드는 임금을 정하고 공동사당의 회비를 걷었으며 때로는 자체 동전을 주조하기도 했다. 굽타의 세관을 드나들던 장거리 상인들은 도량형과 산술에 관한 산스크리트어 지침서를 지녔고 그 덕에 십진법 표기가 동남아까지 뻗은 교역망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캄보디아 초기 비석에는 굽타의 영향을 받은 서체가 나타난다. 이 황금 질서에도 균열이 생겼다. 5세기 후반 후나의 침입이 북서 변경을 뚫고 들어와 지방 총독들을 몰아내고 국고를 갉아먹었다. 지방 제후들은 자율성을 되찾았고 브라만 사원에 대한 토지 하사는 과세 기반을 약화시켰으며 중앙의 감독이 사라지자 관계수로는 토사로 메워졌다. 그럼에도 굽타 시대에 다듬어진 지적 예술적 정전은 살아남았다. 굽타 양식의 조각은 승려들과 함께 자바로, 상인들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고 굽타 궁정의 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오랫동안 산스크리트어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과학과 외교의 언어로 남아있었다. 이렇듯 지중해 세계 너머에서 제국의 모자이크는 제각기 다른 형상을 띠었다. 실크로드의 쿠샨식 문화 혼용, 테오티우아칸의 메소아메리카 도시 계획, 마야의 왕과 별자리에 관한 연대기, 두 바다에 메아리친 악숨의 주화, 시와 대수학이 같은 왕의 인장을 공유하던 굽타의 정치 질서가 그것이다. 이들 모두는 지역적 시를 고대라는 더 큰 직물에 엮어 넣으며 진보한 도시 생활과 장거리 교류, 과학적 통찰의 폭발이 어느 한 바다나 제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지구적 현상이었음을 증명했다. 제11장 후기 고대의 경랑.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서기 224년 파르스 지방의 유력자 아르다시르 1세가 아르사케스 왕조의 마지막 왕을 무너뜨리며 출범했다. 그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영광을 되살렸고 뒤를 이은 아들 샤프르 1세는 서쪽으로 전격 침공을 감행해 유프라테스 강의 로마 요새들을 연달아 돌파하고 안티오키아를 함락했으며 260년에는 로마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생포했다. 로마 황제가 페르시아에 포로가 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오늘날 낙시에로스탐의 암각 부조에는 무릎을 꿇은 포로 황제와 이를 묵묵히 지켜보는 페르시아 귀족들의 모습이 남아있다. 몸값 없이 끝난 그 승리는 중독의 역학이 바뀌었음을 웅변했다. 뒤를 이은 샤들은 사산이라 불린 성곽 변경 도시들을 건설하고 티그리스 강의 운하를 뚫었으며 은제 봉인으로 봉함한 가죽 두루마리 위에 토지 하사 내역을 기록하는 관료 체제를 다듬었다. 카바드 1세와 그의 강력한 아들 호스로 1세 아래에서 제국은 관료 지위의 정점에 도달했다. 조세 사정관이 필지마다 세금을 평정하고 기병들은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았으며 군대 샤프르의 학원 의사들은 그리스어 의학서를 중기 페르시아어로 번역했다. 4세기 동안 로마 페르시아 국경이 잠잠했던 때는 잠시의 휴전뿐이었다. 502년 아나스타시우스 전쟁이 시작되었고 526년에는 이베리아 전쟁이 뒤를 이었다. 소위 장기 전쟁은 572년에 격화되어 60년에 걸쳐 양제국의 피를 말렸다. 626년 호스로 2세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성벽이 보이는 거리까지 진군하자 아케메네스 제국의 부활이라는 꿈이 손에 잡힐 듯했다. 그러나 샤가 징발한 병력은 한계를 넘었고 궁정은 파벌로 균열되어 있었다.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아르메니아 방면으로 역침하여 크테시폰 교회를 약탈하고 628년에 페르시아로 하여금 모든 전과를 반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환호하지 못했다. 페르시아의 국고는 바닥났고 속주들은 불타올랐으며 로마의 동원 병력은 탈진했고 곡물 수송선마저 잃었다. 두 초강대국은 아직 아무도 예감하지 못한 새로운 아라비아의 신앙이 떠오르기 직전 서로를 소모시키며 폐허만 남겼다. 로마와 페르시아가 공방을 주고받는 동안 중국은 셋으로 갈라졌다.
서기 220년 한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퇴위하자 장수들이 스스로를 군주로 칭했다. 북방의 조위가 낙양을 차지했고 촉하는 스촨 분지를, 동호는 장강 하류를 장악했다. 적벽과 이릉의 전투는 결착을 내지 못했다. 동원된 군대는 연노와 대량 생산된 철제검에 의존했으나 지형과 하천 장벽은 교착 상태를 길게 끌었다. 한편 민간에서는 발명이 빨라졌다. 기술자들은 황하의 수문을 정교하게 조절했고 장인들은 용광로용 피스톤식 풀무를 개선했으며 학자들은 맥경의 의방을 집대성했다. 한때 궁정의 사치품이던 종이는 지방행정으로 퍼져 무거운 주간을 대체했고 기록행정을 가속했다. 반세기의 기동 끝에 북방왕조가 경쟁자들을 흡수하고 단명한 진을 세웠지만 삼분된 각축의 기억은 삼국지연이라는 서사 속에서 모든 왕조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지중해 서안에서도 거대한 변환이 일었다. 사두정치 체제의 발칸 출신 장교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는 312년에 요크를 출발해 갈리아와 이탈리아를 종행으로 누비며 진군했다. 밀비안 다리에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노그램으로 해석한 표지 아래 싸워 승리했고 서방 제국의 주도권을 거머쥐었다. 324년에 이르러 그는 단독 황제가 되었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궁인되었고 제국의 보조금으로 패배한 이교 사원 곁에 바실리카들이 솟아올랐다. 325년 니케아에서는 황제의 후원 아래 공의회가 열려 교리를 확정했고 신학적 통일이 국가 결속을 떠받치는 선례가 마련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보스포루스 해협에 새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세우고 테오도시우스 성벽으로 두른 뒤 동방의 대제주들로 원로원을 채웠다. 제국의 시선이 로마의 옛 포름에서 방어가 용이하고 상업이 번성하는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로 이동했음을 천명한 조치였다. 흑해 북쪽의 대초안에서는 훗날 훈족이라 불릴 기마 궁수들이 370년경 얼어붙은 볼가강을 건너 서쪽으로 밀려와 알란과 고트족을 흩어지게 했다. 피난민들은 다뉴브강의 리메스에 몰려들어 로마 영내 편입을 호소했지만 관리들의 졸렬한 재정착 정책이 화근이 되어 그들은 봉기했고 378년 아드리아노폴리스에서 발렌스 황제를 전사케 할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다. 훈족 자신은 정착하지 않았다. 그들은 급습하고 국납을 징수하고 다시 이동했다. 아틸라의 지휘 아래 그들은 동서양 로마 궁정에서 금을 상납받았고 451년에는 오를레앙에 이르기까지 질주했으나 카탈라우눔 평원에서 연합군에 저지당했다. 아틸라의 사후 연맹은 분열했지만 상처는 이미 깊었다. 변경의 민족들은 스스로 무장했고 제국 장교들은 비로마계 전사 지도자들을 고용했으며 예전의 라인 다뉴브 국경선은 문서 속 한 줄로 전락했다. 이미 조세 결손과 궁정 쿠데타로 흔들리던 로마 서방은 이 충격들 이후 급속히 와해되었다. 게르만 연합군은 속주 경계 안에 정착하여 명목상 동맹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치 세력이 되었다. 406년 반달족과 알란족이 얼어붙은 라인강을 건넜고 429년까지 반달족은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카르타고를 점령하며 로마의 곡물 생명선을 틀어주었다. 로마 도성은 8세기 만에 첫 약탈을 겪었는데 410년 서고트의 왕 알라리크가 살라리아 문으로 진입해 도시를 유린했다. 455년에는 반달족이 다시 약탈을 감행했다. 제국의 권위는 지방지휘권으로 쪼개졌다. 갈리아에서는 장군 아이티우스가 서고트와 프랑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고 이탈리아에서는 최고 군사사령관 리키메르가 원로원 가문 출신의 꼭두각시 황제들을 앉혔다 내렸다 했다. 재정 기록은 파편으로 줄었고 조페소는 은실리쿠아의 함량을 낮췄으며 변경의 주교들은 세금 행정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 자선과 후견을 베푸는 도시의 수호자로 변모했다. 476년 게르만계 장교 오도아케르는 소년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키고 황제의 관인과 의장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보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서방 로마 제국의 멸망을 가리키는 표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로마적 관습의 상당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법정은 제국 법전을 계속 인용했고 감파니아의 빌라들은 여전히 올리브유를 짰으며 동로마 황제는 이탈리아의 지배자들에게 칭호를 수여했다. 사라진 것은 조세로 유지되던 직업 상비군, 여러 속주를 가로지르는 수도교를 수리 유지할 역량,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일에 공유되던 한 명의 주권자가 지중해의 질서를 보장한다는 확신이었다. 내전에 털린 페르시아의 궁전에서 고트 경비병이 순찰하는 이탈리아의 포름에 이르기까지 왕자를 무너뜨리면서도 기술을 전파한 경랑 속에서 후기 고대는 막을 내렸다. 사산 왕조의 기병 훈련은 아랍 군대에 영향을 미쳤고 중국의 종이는 사마르칸드를 거쳐 마침내 바그다드에 이르렀으며 로마의 도로는 롬바르드족의 이동을 이끌었다. 고전 세계는 종말을 맞지 않았다. 더 오래되고 더 넓은 세계의 파편을 각기 물려받은 새로운 깃발 아래로 재편되었을 따름이다. 제12장 비잔티움에서 이슬람의 부상까지. 지중해 세계의 동반부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테오도시우스의 이중 성벽 뒤에 우뚝 서 있었다. 수많은 돔과 주랑이 숲을 이루는 그 도시는 브리타니아와 갈리아에서 로마 군단이 사라진 뒤 오래인 뒤에도 로마라는 관념을 살아있게 했다. 거리의 언어는 라틴어보다 그리스어가 더 널리 들렸지만 황제의 칙령에는 여전히 임페라토르 카이사르라는 준엄한 문구가 새겨졌다. 제위 527에서 565년에 유스티니아누스는 상속받은 전부를 되찾겠다는 꿈을 품었다. 그의 장군 벨리사리우스는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를 재정복했고 기술자들은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을 세웠다. 금빛 모자이크 위로 반짝임에 흔들리는 기름 등잔의 사슬이 높이 솟은 궁룡을 밝혀주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법학자들은 수세기에 걸친 법령과 판례를 모아 코르푸스 유리스 키빌리스를 편찬하여 더는 로마가 아닐 미래를 위해 로마법을 정형화했다. 유프라테스강 너머 동쪽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거울상처럼 같은 야망을 키웠다. 크테시폰과 셀레우키아라는 쌍도읍에서 샤들은 자신들의 계보를 키루스와 다리우스에 잇는다며 조로아스터교의 불의 신전과 비단과 은으로 번쩍이는 엄격한 궁정 의례를 떠받쳤다. 호스로 1세는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준디샤프로의 의사들을 후원했으며 시리아 사막을 감시하는 변경 요새들을 시찰했다. 두 제국 사이에는 흑벽돌로 쌓은 요새, 대상 길목의 통행세 관문, 그리고 휴전이 끝날 때마다 주인을 바꾸는 완충 왕국들이 이어지는 접경지대가 펼쳐져 있었다. 마지막 충돌은 602년에 시작되었다. 비잔틴 황제 마우리키우스가 궁정 쿠데타로 살해되자 동맹을 갚아준다는 명분을 내세운 호스로 2세가 대군을 보내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아나톨리아의 많은 지역을 휩쓸었다. 페르시아의 군기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육상 성벽이 보이는 곳까지 나부꼈고 예루살렘에서는 성십자가가 탈취되었다. 이에 헤라클리우스 황제는 한겨울 아르메니아를 가로지르는 강행군으로 응수하여 페르시아군에 배후 깊숙이 타격을 가했다. 627년 12월 그의 군단은 고대 니네베의 폐허 근처에서 사산조의 주력을 만나 이를 격파했다. 머지않아 호스로는 폐위되었고 지친 외교가들은 옛 국경을 복원했지만 두 나라 모두 기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밭은 묵어갔고 금고는 비었으며 변경의 수비대는 한때 독수리와 사자의 깃발 아래 행군하던 군대의 그림자에 불과해졌다. 그 황폐해진 속주들 남쪽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전혀 다른 격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무역도시 메카에서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는 610년 전후에 유일신의 계시라고 선포한 구절들을 읊기 시작했다. 그의 메시지는 부족의 우상들을 도전적으로 부정하고 전 인류에게 미치는 최후의 심판을 경고했다. 수년의 반대와 박해 끝에 작은 공동체는 622년에 북쪽의 야스립으로 이주했는데 이 히즈라는 이슬람력의 원년이 되었다. 그곳에서 무함마드는 예언과 통치를 결합한 질서를 세웠다. 시족 간 분쟁을 중재하고 시장을 규제하며 하나의 신앙 아래 집단 방위를 서약하는 정치 공동체가 그것이었다. 바드르 전투와 해자 전투에서의 승리는 알라가 그들의 대의를 이끈다는 믿음을 추종자들에게 굳혀주었다. 동맹과 개종은 아라비아 전역으로 퍼져 630년 무함마드는 메카로 다시 입성해 카바에서 우상들을 제거했다. 그는 632년에 서거했지만 새 공동체는 흩어지지 않았다. 초대 칼리프로 선출된 아부바크르는 아라비아 내부의 이탈을 진압했고 뒤를 이은 우마르는 들끓는 부족의 에너지를 외부로 돌렸다.
사막 대상들을 습격하던 기병들은 이제 규율 잡힌 대열을 이루어 두 대제국의 낡은 변경 초소들을 향해 전진했다. 636년 얀무크 협곡에서는 비잔틴의 야전군이 붕괴했고 637년 카디시아에서는 사산조의 방어선이 무너졌으며 몇 달 뒤 크테시폰이 함락되었다. 642년 무렵에는 지중해의 곡창지대 이집트가 지친 수비대에 큰 저항 없이 이슬람 통치를 받아들였다. 칼리프들은 비무슬림에게 가벼운 인두세를 부과하고 관계 수로를 보호했으며 토착 관료를 유임시켜 수학이 이어지고 도시가 새 깃발 아래에서 번영하도록 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아우구스투스와 호스로가 지키려 애썼던 영토는 이제 메디나 그리고 곧 다마스쿠스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리스어와 시리아크어를 쓰는 서기관들이 아랍인 총독을 위해 조세 장부를 베껴 적었고 조로아스터교 관료들은 새 지배자들을 위해 중기 페르시아어로 회계를 정리했다. 그 지배자들은 처음에는 사막의 아랍어를 말하며 메카의 각진 문자로 조약을 써내려갔다. 그러나 변화는 행정의 교체를 훨씬 넘어섰다. 나일강 삼각주와 코카서스, 인도양에서 온 순례자들이 해마다 메카로 모여 신앙만이 아니라 관계와 항해, 수학의 기술까지 주고받았다. 공통 신조와 하나의 언어는 새 대륙을 새로운 교류권으로 단단히 결속하기 시작했다. 651년 마지막 사산조 계승자가 먼 호라산에서 쓰러지며 로마와 400년 동안 겨뤄온 왕조가 막을 내렸다. 비잔티움은 바다라는 해자와 쇠사슬로 방어된 항만 뒤에서 살아남았지만 그 지배권은 아나톨리아와 발칸으로 줄어들었다. 트라야누스와 샤프르의 시대 일에 이어진 독수리와 사자의 오랜 대결은 고대의 두 후계자 가운데 누구의 결정적 승리로도 끝나지 않았다. 두 나라 모두가 예기치 못했던 새 권력이 등장해 그들을 대체함으로써 막을 내린 것이다. 고전 제국의 시대는 저물고 이슬람의 깃발 아래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지적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 이제 기도의 부름은 옛 로마의 포rum 위로 한때 페르시아의 운하 위로 메아리치며 그 변화를 알렸다.